자, 그러면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한 20여 년 강의를 하다가 지난 8월 30일 날 정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직업이 없죠. 직업이 없는 실업자인데요. 한 2년 전에 아까 우리 선생님이 얘기 들으니까 한 2년 전에 여기 러시아 지역에서 활동했던 안중근 의사하고 같이 이제 동의에 연해주 의병을 했던 최재형 선생 내가 강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오늘은 홍범도 장군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홍범도 장군이 이제 지난 8월 15일 날 유해가 봉환이 됐는데 이 홍범도 장군을 보면은 이제 좀 여러 의병장들이나 독립군 지도자들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특이한 점이 있어요. 좀 이렇게 특이한 점이라는 게 무슨 신분 등으로는 다르고 평민 출신이죠. 나중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평민 출신이기 때문에 기존의 독립운동의 무장투쟁뿐만 아니라 일본 독립운동가들이 보면 이제 양반 또 사회적으로 보면은 상층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독립운동의 명가라고 알려진 분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이죠. 그분들의 어떤 노력을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서울의 신흥무관학교 관련해서 이혜영 육형제, 그다음에 같은 서간도 지역이지만 저쪽 안동 지역, 경북 안동 지역에 이제 석주 이상용 선생, 그다음에 김동삼 선생 이런 쪽에 우리 대표적인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얘기할 때 이제 거론되는 분들인데 그분들과 비교해 볼 때 특히 이제 1920년에 봉오동이나 청산인 전투 때에 그게 주로 이제 독립군 지도자들을 보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과거의 양반 출신 또는 지주 출신 이런 분들이 많은 것에 비해서 이 홍범도 장군은 아주 평민 출신이죠. 그리고 어렸을 때 이제 머슴으로 그다음에 이제 군대 병졸로 나팔수라고 그러죠. 병졸로 그다음에 종이공장, 제지공장의 노동자로, 그다음에 이제 절에 들어가서 상주하지요. 그 스님을, 이름 있는 스님을 보좌하는. 그러니까 사실 이분 저기를 보면은 절에서도 상당히 계급적인 어떤 그런 걸 느낀 거죠. 일종의 막 들어 상자로 저기 한다는 게 이제 이게 초반에 아주 막리를 다 도맡아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나와서 포수 생활하고 또 농사를 지으면서 포수로 생활하고 어떤 이런 신분이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신분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독특한 분이다는 것이 이제 우선 주목된 거고, 이 투쟁의 어떤 이게 기간, 투쟁했던 기간에서 하여튼 장구한 기간 동안에 투쟁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예외적입니다. 홍범도 장군이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과거 앙케트라고 그러는데 자기 이력을 소개를 하면서 그러니까 의병이라는 게 이제 지금 한말대 의병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번 이제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발적인 어떤 의용병, 비정규군, 정식 국가나 어떤 정부의 어떤 정규군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의 어떤 올바른 어떤 정의를 위해서 나선 분들이 이제 의병이거든요. 우리가 러시아 말로 이제 빨치산이라는 용어 있잖아요. 의용부. 그 빨치산 용어도 원래 의용병이에요. 의병이에요. 우리 임진왜란 때도 그때도 이 의병이고 농민들이 관군이 아니잖아. 관군과 대비되는 어떤 것으로서의 의병이. 그러니까 이제 이 홍범도 장군도 이제 그런 이제 의병 출신인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자기가 의병 활동을 했는데 28년 했다고 그랬어요. 28년. 그러니까 앙케트에 이력서에 28년 했다. 의병 나는 당신이 뭐를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 질문지에 28년에 의병 활동을 했다. 자기 직업이 의병이라고 그랬고 28년이면 계산이 나옵니다. 이게 허황된 얘기가 아니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투쟁의 기간의 장구함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독특한 분이고 또 하나는 그 투쟁의 치열함에 있어서 보통 항일 무장 투쟁에 있어서 그 치열함에 있어서 홍범도 장군은 상당히 독특한 분이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대일항쟁에 있어서 이 친일파에 대해서는 아주 이를 가르면서 잔인할 정도로 그냥 처단했고, 일본 군들에 대해서도 아주 정말
일반적인 어떤 인류 어떤 그런 저기 뭐랄까, 그 보편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나칠 정도로 아주 보복을 가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 특히 우리 평민들, 그 일반 노동자, 농민들을 학대하는 그런 사회적인 차별, 계급적인 차별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 이런 게 무지하게 강했던 분이. 그리고 우리 민족의 어떤 그 운명, 민족의 어떤 그 생존을 위협하는 외세, 일본군에 대해서는 아주 가차, 아주 엄청날 정도로, 지나칠 정도로 가혹했던 분이에요. 엄격했던 분이에요. 투쟁의 어떤 치열함에 있어서도 다른 의병장이나 그 독립군들하고, 독립군 지도자들을 비교해 볼 때도 상당히 독특한 분이다. 홍범도 장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반 그 홍범도 장군을 따랐던 분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다른 지도자들도 물론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주 한없이 존경하고 신뢰했던 분이에요. 이 홍범도 장군. 그러니까 일반 자기의 의병들로 하고 또는 그 독립군 그 병사들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보통 그냥 일반적인 문학적인 표현으로 생사고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동판, 항구의 하역장에 가서 같이 허커우라고 그러죠. 짐을 지고. 부대짜리로요. 이걸 지고서 짐을 나르고. 금광 또는 탄광 어장 가서 같이 노동을 하고. 뭐 이런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쟁을 치를 때도, 전투를 치를 때도 가장 위험한 곳을 가장 먼저 앞서서 가는 분이에요. 자기 부하를 먼저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몸소 솔선수범해서 이런 투쟁의 과정을 같이 했기 때문에 한없이 그런 민중들의 어떤 그 사랑을 받았던 분이,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던 분이에요. 홍대장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홍범도 장군을 우리가 특별히 기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한없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100%. 그러나 홍범도 장군이 대체적으로 볼 때는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우리가 기념을 해도 좋고 상당히 그 민족의 영웅으로서 대접해도 지나치지 않은 그런 인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홍범도 장군 얘기하기 전에 조금 이분이 이제 활동의 어떤 지역을 보면은 상당히 어려워요, 이 지역이. 만주 지역은 뭐 요즘에도 그렇지만은 많이 가서 그렇지만 이게 연해주, 러시아, 원동 지역, 이런 지역이 상당히 생소합니다. 지명이라든가 잘 몰라요. 우리 지리적으로는 지금 요즘에 블라디보스토크에 한 2시간도 안 걸리는 그런 지역이지만, 백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지만 사실은 냉전 때문에 오랫동안 이 지역을 몰랐거든요. 북간도 만주도 마찬가지고, 홍범도 장군의 활동 부대, 물론 이제 이북, 함경도 일대, 그다음에 이제 황해도, 강원도, 함경북도, 함남, 함북 이 지역 일대를 이제 의병 활동할 때 이제 주로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활동했던 그 지역인데 사실 그 지역도 우리 남북분단 때문에 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홍범도 장군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많은 그 지명이 나오고 사건이 나오지만은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홍범도 장군이 했던 그 활동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제가 이제 지도를 준비하는데 여기 연해주입니다, 연해주. 연해주 지역인데 주로 홍범도 장군이 여기서 의병운동, 여기서 일본군하고 이렇게 한국 그런 것보다도 이 지역에 주로 독립운동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중요한 독립운동 지도자로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연해주 지역이 이 지역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홍범도 장군의 저기를 활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기 이제 우리 한반도하고 좀 비슷하다고 좀 많이 설명을 하는데 여기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있죠. 그다음에 여기 연추. 여기 이제 보통 이제 최재형 안중근 동의회가 이제 국내로 진공작전할 때 1908년에 요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여기 흥계호, 호수죠. 영어로 레이크 한카라고 그러죠. 한카. 오제르 한카. 러시아말하고 영어는 같습니다. 오제르라는 게 이제 호수란 뜻인데 이게 이제 오제르 한카. 이게 이제 시오텐 알렌이라고 하는 그 산맥이죠. 시오텐 알렌 산맥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이 지역을 보게 되면은 연해주 우리 자세히 이제 홍범도 장군하고 이제 깊이 얘기할 건 없지만 어쨌든 이 지역이 이 홍범도 장군의 활동 부대였다는 거고 블라디보스토크, 연추, 블라디보스토크, 우스리스크 여기 지역에 요 중국하고 접경 지역 그다음에 이제 흥계호 건너편에 여기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밀산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밀산 지역. 그리고 우리가 이제 20년 봉오동 청산리 전투를 치르고 이게 넘어갈 때 이제 이쪽이 이제 이만이라고 한 적인데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위에 이제 하바롭스크 저 올라가면은 다른 지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지역이 연해주, 러시아 연해주라고 불리는 지역이
홍범도 장군의 어떤 활동 부대였다는 거죠. 주로 전투를 한 거는 많지는 않지만 이 지역에 주로 그 독립전쟁을 이제 준비했던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건 좀 넓지요? 이건 좀 전체 그 소위 러시아 원동 지역, 보통 극동 지역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극동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쿠도 일본 그 저게 돼서. 근데 요즘에 지금 극동이라는 말이 이제 일반화돼서, 물론 당시에 일본의 그런 걸 영향을 받은 사람이 극동이 됐고, 또 일본의 어떤 그런 소위 번역 과정에서 서양어를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상화됐기 때문에 다 이제 일본식의 어떤 그 언어가 용어가 많습니다만은 저는 이 당시에 원동이란 말을 그 당시에 이 한인들이 많이 썼기 때문에 극동이라는 말을 보면 원동을 아주 고집스러울 정도로 반선은 왜 이렇게 극동이라는 말을 싫어하고 원동이라는 말을 이렇게 합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단체명, 또 그 역사적인 용어에 있어서 극동이라는 말은 가능한 피하려고 합니다. 러시아 말 번역할 때도 그렇게 씁니다. 근데 그건 이제 학자들 간에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쪽 지적한 사람들은 요즘에 원동이라는 말 누가 쓰느냐? 극동이라는 말이지. 극동 방송국이 있는데 원동 방송국이 있느냐? 이런 식의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역사적인 용어는 당시에 쓰던 용어를 가능한 써자. 우리가 지금 안 쓰고 있을 뿐이지 그걸 부활시켜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러시아 극동 지역인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약간 이제 연해주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뭡니까? 이게 사할린 섬이죠. 이게 이제 홋카이도, 그다음에 이제 쿠릴열도, 이게 이제 캄차트카 반도, 이게 오호츠크의 해고 이게 돼 있죠. 홍 장군이 여기 이제 이 연해주뿐만 아니라 활동 무대가 이제 아까 이 하바롭스크, 더 올라가서 여기가 지금 이제 사할린 건너편에 그 니콜라이프스크 나 아무르라는 게 있어요. 니콜라이프스크라는 그 지명이 많아요. 니콜라이프스크라는 지명이. 근데 나 아무르, 그러니까 아무르 강에 있는 니콜라이프스크 도시란 뜻이죠. 항구란 뜻이죠.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름이 길니까 모르겠습니다. 줄이죠. 니콜라이프스크 나 아무레. 저도 말이 단어가 길니까 안 쓰는데 우리가 뭐 로스앤젤레스 길죠.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는 좀 짧네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줄여야 되죠. 한국 사람들은. 로스앤젤레스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말로. 예? 두 글자라면. 나성이죠. 근데 샌프란시스코는 항구잖아요. 그러니까 상항, 뽕상자 써가지고. 그리고 워싱턴 DC는 화부, 이렇게 화부. 부자는 이제 수도 이런 개념이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니항이라고 했습니다. 니항. 그럼 니콜스크 우스리스크라고 있어요. 우리 이제 그 홍범도 장군의 활동 부대이기도 한데, 니콜스크 우스리스크. 지금은 이제 우스리스크라 하죠. 그러면 니시.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도 학자들 경우에도 이쪽 지역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일반 역사학자들도 니시가 어디고 니항이 어딘지 잘 모릅니다. 지명을. 왜냐면 이제 지명에 관해서 들어가면 좀 복잡한데, 하여튼 이름이 막 중국식 이름에다가 한국식 이름에다가 러시아식 이름에다 막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한 거 있는데, 그거는 생략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 있고, 지도를 보여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 지역도 니항, 여기서도 그 홍범도 장군이 와서 저기 어장, 금광 이런 데서 노동자 노릇을 했습니다. 독립전쟁, 독립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 준비하는 게 하는 거죠. 그 자기 동지들하고. 여기 이 지역도 활동 부대입니다. 그리고 자유시, 나오던 게 자유시가 이쪽에 있고요. 자유시. 근데 이 지역보다는 좀 극동, 원동 지역만 보였습니다만은 전 저쪽 모스크바, 이르쿠츠크, 모스크바, 여기까지 다 홍범도 장군의 활동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홍범도 장군이 다니는 그 지역 명칭만 쭉 나열을 해도 참 어떻게 많은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활동했을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부터 따지게 되면 이 함경도 지역에 그것도 복잡하죠. 그 전투라는 치는 걸 보면 아주 복잡한데, 거기서부터 북한도 지역에 그것부터 이 러시아로 넘어가서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러시아로 먼저 넘어간 거긴 합니다만, 그 홍 장군이 거쳐간 그런 지역, 지명만 거론해도 이 홍 장군의 활동이라는 게 그 진짜 기간도 길고, 아까 말씀드렸던 투쟁의 장구함, 기간이라든가 투쟁의 치열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남의 어떤 그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상당히 좀 독특한 분이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홍 장군이. 천연색으로 되니까 칼라로라니까 좀 복잡한데, 제가 간단하게 제가 이제 제 책에다 많이 쓰는 지도인데, 제가 박사학위 논문에 썼던 그 지도입니다만은, 여기서 보면 조금 좀 클리어하게 명쾌하게 볼 수가 있죠.
여기 이제 함경북도 주로 의병 활동한 데고 이제 1908년에 넘어가게 되죠. 이 압록강을 거쳐가지고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연추로. 이 지역이 이제 함경도 지역이 활동무대고, 이제 북한도 우리 봉오동 전투가 이제 요 지역이죠. 청산인 전투가 이쪽이 되죠. 봉오동 청산인 전투. 그래서 이동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우리가 1920년대 연해주를 건너가서 하바롭스 거쳐서 스바보딘이라고 자유시 강. 이게 스바보딘 자유시, 우리 엄청난 논란이 됐던 자유시 참변. 이 홍범도 장군이 있던 독립군을 무슨 했다고 이게 뭐 몰살했다고까지 이제 심하게 혹독하게 비판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쪽 아까 말씀드렸던 니콜라이프스 나무레 사할린 건너편이죠. 그다음에 치타, 여기도 다 이르쿠츠고 다 이게 홍범도 장군이 거쳐간 지역입니다. 그리고 모스크바까지 이게 이제 전설에서의 역사로 홍범도 장군 기원의 기, 어느 분이 기획하신 분이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왔는데, 뭐 전설이란 게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이제 홍범도 장군 봉오동 전투나 청산 전투 관련해서 많이 얘기했다는 건데, 뭐 역사가 없었던 건 아니죠.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홍범도 장군 일반 대중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이제 홍범도 장군의 어떤 그 구체적인 어떤 삶이라든가 그 활동 자체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좀 많이 언급이 되거나 연구가 되거나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그걸 얘기를 한 거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봉환하는 과정에서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많이 보시던 사진이죠. 언론 보도에서 방송에서 많이 나왔던 겁니다. 이제 안장식 그 과정에서 나온 사진 같고요. 여기 이제 지금 현재 묘지죠. 애국지사 홍범도의 묘에서 여기 비문이 되어 있고 뒤에 이제 양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뒤에 있고, 이 양력은 이제 본초에 이제 제가 이거 수정을 해서 이게 거의 제가 작성을 한 겁니다. 이거 잘 안 보죠? 앞에 거는 많이 보는데 이것도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이 비문하고 이 뒤에 연보하고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주로 이쪽만 보고 그냥 참배만 하고, 그다음에 뒤에 묘지 이렇게 돼서. 요거 지난 추모식 때 찍은 사진 같은데, 이 추모식 때 그 이제 우리 당시 나와서 이제 추모가를 불렀던 그 어린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춥다고 아마 홍범도 장군이 거기다가 목도리 입고 편지 쓰고 그랬던 그런,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줬던 사진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범도 묘역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올해 2021년도에 그래도 이렇게 국내로 온전하게 완전하게 좀 봉환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저는 그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게 고려인들이 그 동안에 1943년에 돌아가시고 나온 이후에 여러 그 홍범도 장군의 어떤 묘역을 관리하고 추모하고 기념비를 세우는 이런 긴 그 고난의 역사, 고난이라는 말의 표현이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런 긴 과정에서 우리가 요즘에 보면 자기 부모들 묘 관리하는 것도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홍범도라고 하는 그 민족의 영웅했던 그 묘지를 고려인들이 자발적으로 이게 이제 관리를 해온 거예요. 국가적으로 소련이라고 한 사회에서 이게 여기에 뭐 어떤 지원이라든가 뭐 이렇게 뭐 후원하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는 그 어떤 민족적인 어떤 문제, 그러니까 소련이라고 하는 그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에서 민족이라는 거는 일종의 민족주의라는 걸 일종의 타부시 되는 거기 때문에 또 민족적인 어떤 것을 강조하는 그런 여로서 이제 홍범도 장군의 이것을 고려인들끼리 이렇게 챙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렇게 뭐랄까 흔쾌하게 그거를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돌아가실 때 지금 이제 우리 국내로 온 것이 이제 4번째 이장을 하신 건데, 사망 당시가 1944년 10월이죠. 이 독소 전쟁 중입니다. 러시아에서는 그 독소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 2차 세계대전이죠. 우리 2차 세계대전은 보통 뭐 미국과 1941년 12월에 일본이 진주만 공격한 거로부터 2차 세계는 잡기도 합니다만, 보통 유럽에서 보면 이제 폴란드 침공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죠. 41년이죠. 41년 독소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바로 얼마 후죠. 2, 3년 후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돌아가셨을 당시에는 그냥 집 근처에 임시로 묘를 조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2차 세계 종결된 후에 중앙공동묘지, 지금 끄즈로르다의 중앙공동묘지로 이장을 했습니다. 근데 1951년에
그 이제 10월 25일이 이제 홍범도 장군이 돌아가신 날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기념을 해가지고 이거를 계기로 이거를 이제 맞이해가지고 8년 되는 그 1951년에 이때는 우리 이제 한국 전쟁 치르고 막 그럴 때네요. 근데 홍범도 장군 분묘수리위원회라는 걸 조직합니다. 이건 이제 그 이인섭이라고 하는 그 홍범도 장군의 이제 동지이기도 한데 같은 평양 출신인데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레닌기치 신문사 당시 고려인 한글 신문이죠. 거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 홍범도 장군의 동지였던 박성태 심상원이라고 하는 의병 시절부터 홍범도 장군과 그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러시아 그 내전 시기 동안에 보통 우리가 러시아 쪽에서는 원동 해방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 시기에 다리를 잃었어, 두 분 다. 박성태, 심상원이라는 두 분이 다리를 한쪽을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목발 짚고 다니는 분인데 이분하고 레닌기치 신문에 했던 그 신문 기자들하고 그래서 연합으로 해서 이제 분묘수리를 만든 겁니다. 이인섭 선생이 주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이게 너무 그동안에 보니까 한 8년째 되는데 이게 홍범도 8년째 되는 해인데 홍범도 장군의 묘가 너무 무너지더라. 그래서 그걸 이제 제대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철비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두르는 철장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시멘트 같은 거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하잖아요. 그걸 이제 주로 당시에 이제 그 그즈로 오르다에 있는 고려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그걸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다 아주 자발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런 거기 필요한 여러 장비라기보다는 어떤 거기 필요한 원자재들을 제공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여기서 참여하는 고려인들이죠. 참여를 했습니다. 고려인들이 모여서.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앞면에 철비를 세워놓고 이제 빔을 썼는데 앞면에 저명한 조선발치단 대장 홍범도 묘. 1868년 8월 27일 출생, 1944년 10월 25일 사망. 앞면에 이렇게 썼고 뒷면에는 조선의 자유독립을 위하여 제국주 일본을 반대한 투쟁에 헌신한 조선발치단 대장 홍범도의 이름은 천추만대에 길이길이 전해지리라. 1950년 10월 25일 레닌기치 신문사 동인 고인의 전후 아까 그 박성태 심상원 그 신에 유지한 조선인 일동 권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인섭 선생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인섭 선생 자료집을 이제 독립기념관에 그 후원을 받아서 이제 전집을 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거기 이제 해제를 이인섭 선생이 이제 수집한 자료에 대한 해석을 했습니다만은 이분이 아주 상당히 이렇게 돼 있죠. 이분이 당시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안지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안지산. 그 지역에 이제 살고 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50년대 후반에 레닌기치 식물사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몇 년 전에 51년도에 분묘수리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지금 관리되고 있는가를 이제 확인하러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레닌기치 신문사 여기 라고 주필, 부주필하고 이제 거기 신문사 직원들하고 같이 찍은 겁니다. 근데 좀 약간 안 좋은 얘기지만 그때 한 600루블 정도가 아마 51년도에 나와가지고 그 레닌기치 신문사에 맡겨졌다는 거예요. 그 관리비로. 근데 그 레닌기치 신문사에 있는 러시아 여자가 그거 가지고 이제 도망간 거죠. 그래가지고 그 비화가 있습니다. 이인섭 선생님이 가보니까 그렇게 됐더라.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떻든 그런 묘지 관리에 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고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1981년에 레닌기치 신문 부주필을 지었던 김국천 선생께서 81년에 이제 발기를 하는 것이 해가지고 이장을 합니다. 이게 홍범도 묘지가 이게 중앙묘지, 그러니까 묘지 같은 묘지긴 한데 그즈로다 씨의 묘지긴 한데 저 뒤편에 있었대요. 처음에 이제 모실 때는. 근데 이걸 이제 앞쪽으로 이제 중앙묘지 정문에 가까운 지역으로 옮긴 겁니다. 이 지역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끄지로다 가게 되면 이제 정문 들어가자마자 바로 있는 지역에 이제 거기다 이장을 한 거죠. 82년도에. 그리고 이제 이 김국천 선생이 똑같이 그 다음에 83년 10월 25일로 해서 건립을 합니다. 뭐를 건립하냐면 운동을 해가지고 이 청동상을 세우자. 그리고 이제 그 추모비를 세우자 그래가지고 이제 위치도 이제 이 앞에다가 이제 건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84년에 이제 이렇게 이건 아니고요. 요 전에 이제 거기죠. 근데 이 청동상은 이 당시 84년에 만든 겁니다. 요 밑에 거는 새로 다 조성된 거예요. 나중에 또 나오겠죠. 이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이 글은 없으면 받침대 기념반을 보면
그때 이제 청동상 요 밑에 받침대에 있던 거기에 이제 글을 어떻게 썼냐면 이 고려인들이 파르치산 부대의 전설적인 지도자이며 원동에서의 소비에트 정권을 위한 열렬한 투사 홍범도 1868년 19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원동이라는 말 썼죠. 원동에 썼죠. 이것이 이제 이 터로 이제 옮겨지고 이 고려인들이 이렇게 세워놓고 상당히 자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주 홍범도 장군을 이제 번듯하게 그럴듯하게 이제 세웠구나. 청동사까지 세웠다. 그래서 이 다른 민족들한테 이 고려인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이제 갖게 됐다. 이제 이런 했다고 이제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1996년에 한국 정부하고 기업, 우리 1991년에 이제 소련 해체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1996년에 우리 이제 한국 정부, 이때가 아마 김영삼 정부 때일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 기업들이 이제 기금을 제공해가지고 이제 묘역을 단정을 했는데, 요게 이제 지금 요 세 개, 요 고대는 요거는 청동상 그대로, 반신 청동상 그대로 활용하고 요 밑에만 다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없어진 거죠.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왜 없었을까? 96년이면은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했는데 이거는 보면은 이거 문구 자체가 어때요? 지금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거겠습니까? 조금 소련 시대 때 그거니까. 소비에트 정권을 위한 열렬한 투사 홍범도 원동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파르치산의 전설적인 지도자라는 것도 있지만은 소비에트 정권을 위해서 싸운 투사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상당히 거북스러운 그 뭔지. 그러니까 이게 없앤 거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학자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이게 이제 없어졌다고 하는 거는 일종의 하나의 흔적을 없앤 거죠. 역사적 흔적을 없앤 거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잘 단정했어요. 이게 뒤에 그 묘비라기보다는 뒤에서는 이제 1937년에 강제 이주, 1997년에 강제 이주 60주년, 그리고 요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광복, 광시 50년인가? 광복을 기념하는 그 비니가 또 있습니다. 이게 세 개가 딱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그 답사를 했을 때, 이쪽을 방문했을 때 보던 게 이겁니다. 그러나 이전의 그 과정, 우리가 여러 번 제가 이제 소개했던 것처럼 이 과정은 다 묻혀버린 거죠. 기록에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광복 50년, 그래서 95년이 되겠죠. 그래서 세운 거죠. 대한민국 들어가 있고, 홍범도 연보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식으로 된 거죠. 독립운동가 홍범도. 파르치산 대장, 이렇게 쓰지는 않죠. 우리식으로 독립운동가. 30년 강제이주.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이것이 이제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그것처럼 이제 강제이주 요거 37년, 그 다음에 이제 강제 60주년, 이게 1997년. 이렇게 해서 세 개가 이제 그 홍범도 장군 묘역에 조성된 겁니다. 그 묘비들을 보면 이제 요게 이제 명확한데, 요건 아마 북한의, 함경도 아니라 그 북한도에 있는 그 사진을 좀 한 것 같은데, 요건 좀 다르죠. 이건 좀 나중에 논쟁을 하겠습니다만, 좀 논쟁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아까 소개했던 저명한 조선파치단 대장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 생년일이 3월 2일을 잘못돼 있어요. 근데 어떻든 이 당시에는 이렇게 써있다는 거죠. 이것도 여러 비문 중에 하나인데, 이게 붙인 거죠, 이게. 그다음에 이거 이제 우리 최근에 이제 우리 볼 수 있는 거, 안장 국내로 유해 봉환하기 이전까지 있었던 그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 대전현 중원에 있는 지금 현재 그 비문.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이게 그 홍범도 장군의 사망지와 묘소 유치와 관련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88년에 한국일보 기사에 보면은 홍범도 장군이 북한도서 병사했다. 홍범도 장군이 중앙아시아 끝을 오르다가 아닌 북한도 화전자에서 1943년 74세를 일기로 사망했으며 고인의 묘소도 화전자 대문령이다. 이게 이제 북한도의 연변에 있는 그 일부 사람들이 이걸 주장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한국일보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기사화한 겁니다. 88년대. 그러니까 이제 소련 막판 시기죠. 소련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고려인들이 볼 때는 일부 이제 이게 끄지로다 있다고 하는 소식이 거기에 왕래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국내에 소식이 알려졌는데, 여기에 이제 이 기사가 이제 한국일보 기사를 본 레닌기치, 여기에 이제 고려인들이 상당히 분노를 한 거죠. 그래서 레닌기치에 말하면 이 고려인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게. 홍범도 장군이 버젓이, 홍범도 장군의 묘지가 묘역이 버젓이 카자흐스탄에 끄지로다 있는데, 어떻게 이게 이런 그 얘기가 나오냐. 그리고 이런 거를
한국에 보도하는 한국의 언론은 도대체 뭐냐? 이런 반론이 있는 거죠. 분노를 한 거죠, 이 고려인들이. 명백하게 자기들이 관리해오고 지켜오던 그런 묘이 있는데, 그리고 홍범도 장군이 거기서 활동하고 거기서 돌아가신 것도 아는데, 이거를 왜 한국 측에서 이렇게 북한도의 일부 연변에 있는 그런 학자들하고 이렇게 결탁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냐, 이거 분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소설 홍범도를 쓴 김세일 선생이 모스크바에 살고 계셨는데, 소설 홍범도를 썼던 김세일 선생, 또 역사학자 박콘스탄틴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글을 쓰기 시작해요. 반박하는 글을 쓰고, 고려인 작가 김기철이가 이제 레닌기치에 김기철 선생이 홍범도 장군의 전투 경로와 소련에서의 만년상을 해가지고 이 홍범도 장군의 그 양력 그 일생을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투고를 한 것이 89년 4월 11일자로 실립. 그렇죠? 예. 당연히 이제 여러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고려인들이 여러 가지 좀 소련 체제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족의 영웅을 이렇게 잘 묘역을 관리했던 것이 말하면 한국 측에서 그렇게 기대를 했던 한국 측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제 연변에 있던 일부 사람들하고 겨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반발한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이장 문제가 나온 건데 10월 25일 날, 1994년 10월 24일 날, 25일 날 홍범도 추모비가 건립된 게 10주년, 84년에 아까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반동 총리. 그래서 10주년이 되는 거 기념하면서, 그리고 서거 50주년 하면서 이제 추도식을 하는데, 이때는 대한민국의 김창근 대사가 여기 참석을 합니다. 근데 요 행사 전에, 추도식 전후에 논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고려인들 사이에서 홍범도 장군의 묘지 이장 문제가 이제 거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어떻게 냈냐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9월 30일, 94년 9월 30일 날, 뭐냐면 홍범도 폰트의 비상회의. 이제 폰트라는 게 이제 일종의 파운데이션, 영어로 하면 파운데이션이고 기금이란 뜻입니다. 러시아 말로. 홍범도 그 기금. 이거 뭐 어떻게 기념사업회 같은 거죠. 그래서 이장 문제를 토의한 다음에 평양이나 서울 어느 쪽도 아닌 끄즈오르다에 그대로 두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홍범도 펀드 회장인 김래프 선생, 이제 지난번에 우리 조진웅 우리 배우가 했던 곳에 이제 인터뷰에 나왔던 분인데, 김래프 선생이, 이분이 그 당시에 94년도에 이런 이제 저도 뭐 신문 기사를 본 겁니다만은, 만약 홍범도 장군의 마지막 정착지가 서울이 된다고 해도 그것은 역사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 상당히 서울, 대한민국 쪽에 이제 기울어진 그런 반언인데, 그러나 이분은 그거보다는 이장 문제보다는 이제 그래도 여기에 홍범도 장군을 그대로 모시는 쪽에 비중을 둔 발언이에요. 이분이 반대하지는 않겠다. 서울로 가는 거죠. 그러나 이제 북한에서도 이제 이쪽을 이제 홍범도 장군을 모셔가려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행동으로 실천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김래프 홍범도 폰트 회장은 여기 오히려 홍범도 장군의 기념 묘역을 잘 가꾸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홍범도 장군이 여기서 잘 모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컴플렉스 묘역을 조성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데 이제 그런 주장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당시 고려인들 입장을 보면은 이제 북측에서도 이제 평양 이장한다는 소문이 이전에 있었어요. 한국 측에서 제안하기 전에 이미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 세 가지,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 이런 세 가지 의견입니다. 고려인들 사이에서. 첫째는 평양이든 서울이든 홍범도 장군에 대한 애정이 있는 곳으로 이장해야 한다. 애정을 갖고 있는 측에서 모시가면 상관없다. 한반도로. 평양이든 서울이든. 그 다음에 이제 원칙적으로 한반도 통일 후에 이장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원칙론적인 거죠.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민족의 영웅, 전체 그 한민족의 영웅이면서 또 남쪽과 북쪽에서 공이, 제가 아까 인터뷰에서 말씀드린 거지만 민족의 독립운동가로서 저명한 독립가 인정하고 있는 그런 홍범도 장군을 그 남이나 북쪽의 한쪽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그쪽에 정통성 내지는 그쪽에 무게를 실어주는 그런 역할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통일 후에 모셔가라. 이런 거죠. 아주 이제 근본적인 원칙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인들 아마 아까 이제 그 홍범도 폰트에서 결정한 그 다수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홍범도 장군이 고려인사의 정신적 지지로서의 중심 역할을 해온 바 끄지로대에 그대로 두여함. 아까 김래프 선생의 의견은 같은 거죠. 이것이, 그래서 이제 결국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논의가 계속되는데, 요거 이제 제가 참고로 이제 잘 안 알려진 사진입니다만은, 자료입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그 광주에 그 고려인 역사 유물 전시관에서 누가 요걸 찍어와서 이제 소개한 그 편지입니다만은, 저도 이게 처음 그 상당히 귀한 자료예요. 편지인데 보면은 이게 이제 에카체리나 일라리오브나라고 하는 분이 쓴 편지예요. 1925년 6월 27일 생인데 이분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진에 이제 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어린 아이, 이 홍범도 장군이 재혼을 하거든요. 1920 저기 재혼을 해가지고 이인복이라는 분하고 이제 그 부인은 이제 일찍 의병 전쟁 과정에서 돌아가셨고 그분하고 이제 근데 그분이 두 번째 부인이 데려온 아이가 있어요. 제 생각엔 그 사람이 이제 94년도에 이제 벌써 나이가 몇 년생입니까? 한 70살 가까이 벌써 됐죠? 근데 이분이 이제 이 끄지로다 그 홍범도 장군의 그 유해가 묻혀 있는 그 끄지로다 그 중앙공원 시공동묘지에 그 관리하는 국장 디렉터죠. 이분 또 홍범도 폰트 회장 이게 이제 아까 김래프 선생이죠. 이분한테 쓴 편지입니다. 그 편지 중에서 일부를 제가 이제 따온 것 짧은 편지예요. 이게 러시아로 된 건데 여기 수신자 되어 있고 나는 홍범도 장군의 유일한 친족으로서 홍범도의 유해를 대한민국으로 이장하기를 원한다. 한국 측에 이제 손을 든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 이외에 다른 어떤 나라로 이장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여기 썼습니다. 그래서 1980년 8월 29일 아까 이제 그 추도식 그 관계로 해서 막 논쟁이 벌어지는 와중에서 유일한 친족을 주장하는 이제 홍익가제나 이분이 이제 이 편지를 쓴 거죠. 이분이 이제 한국 쪽 입장을 이제 옹호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그리고 이제 한국 측에서 이제 2013년도에 홍범도 기념사협회가 여기 이제 찾아갔습니다. 2013년도면 70주년이죠. 서거 70주년 기념 추모식 각수례를 할 때, 이때 이제 기념사협회에 이제 황원섭 그 당시에 부의사장이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칼럼도 쓰고 그러면서 정부에다가 이 홍범도 장군을 우리가 유해를 한국으로 모셔오는 문제를 서둘러야 된다 이런 이제 글들을 쓰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잠잠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을 이제 국빈 방문하게 되면서 이때 이제 그 카자흐스탄에 묻혀 있는 독립운동가들의 유해를 한국으로 모셔오는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019년도에 그때 가셨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가셨을 때 이 두 분을 모셔오죠. 개봉우, 황원종 이 두 분들도 쟁쟁한 독립운동가고 특히 개봉우 선생은 그 아까 보여드렸던 홍범도 장군 묘역에 들어가면 왼쪽에 모셔뒀던 분이에요. 부부가. 근데 그분의 이제 유해는 일종의 이제 뭐랄까 이게 화장을 한 거죠. 화장을 해서 모셔왔는데 두 분, 이 황원종 선생도 이제 상당히 독립운동가예요. 저쪽 온성 출신인데 함경도 온성 출신인데 이분도 이제 묘지가 카자흐스탄의 그 알마티에 있었어요. 근데 이 두 분의 이제 유해를 모시고 온 거죠. 뭐 개봉 선생에 대해서는 좀 많이 이제 알려진 분이기도 한데 역사학자이면서 학자라긴 한 게 명언이 있습니다만 독립운동가면서 이제 역사학 또는 언어학 또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한 분이죠. 임시정부에 이제 거기서 임시의정원 의원도 했던 분인데 이 황원종 선생은 이제 그 연해주 솔박관이라는 지역에서 빨치람 운동한 분입니다. 독립운동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홍범도 장군의 경우는 그 후손이 없기 때문에 조금 이제 늦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어떻게 됐냐면은 홍범도 장군은 원래가 이제 계획대로 되면 모든 절차나 이런 걸 밟아서 지난해 3월 하순에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으로 방문할 경우에 모시고 오기로 했습니다. 모시려고 했던 건데 성사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마지막 이거 좀 틀렸네요. 2021년 8월 15일 유해 봉환이 성사되고 대전 현충원 안장이 된 겁니다. 대전 현충원 안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1908년 11월 달에 이제 의병을 하다가 이제 압록강을 건너서 이제 망명을 하시거든요. 그때로부터 113년. 그 다음에 43년 서거하시게 되는데 그 이후로부터 78년 이렇게 해죠. 보통 이제 여기 언론 보도를 보니까 봉오동 전투 몇 년 후 이렇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봉오동 전투 몇 년 후입니까? 1920년이니까 101년이죠. 근데 이제 그건 너무 잘 아시는 거니까 봉오동 전투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떻든 망명하시고 이제 물론 1910년에도 또 일부 자기의 소수의 부대를 들고 무산 지역에 와서 공격을 해요. 홍범도 장군이. 근데 그것도 뭐 국내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지만 일단 정식으로 이렇게 망명한 거는 이제 1908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113년 만 이렇게 이제 제가 계산을 한 거죠. 여기 이제 안장이식 장면 자, 이제 홍범도 장군의 이제 출생과 활동, 선과 투쟁 관계,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홍범도 일지를 주로 제가 이제 보고 이제 다른 자료들을 이제 참조해서 이제 그건 건데 사실 제가 이제 그 홍범도 장군이라는 책을 제가 이제 집필했는데 그 주로 이제 그거는 뭐냐면은 홍범도 장군이 남긴 일지가 있어요. 홍범도 일지. 그 일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걸 너무 어렵고 그래서 그 일지 그 자체가 러시아식의 어떤 그 한글 우리말투도 있고 함경도 평안도 말투도 있고 여러 가지 지명도 어려운 게 많고 단체 이런 것이 복잡한 게 많아서 제가 이제 해제를 붙이면서 이제 홍범도 장군의 일대기를 이제 정리한 그 여러 편의 논문하고 해서 이제 그 정리한 건데 거기에 이제 기초로 해서 이제 이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평양 서문안 무열사라고 그 일지에는 문열사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지난번에 제가 그 장세현 선생한테 이제 이거를 들은 건데 이게 문열사라는 게 없고 무열사의 이제 잘못이다 이렇게. 저도 그 맞다고 확인해 보니까 문열사를 이제 아마 그 홍범도 일지를 쓸 때 막 홍범도 장군 잘못했거나 아니면 잘못 받았었거나 이런 건데 하여튼 무열사 앞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친은 홍연식 뭐 일본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만은 그다음에 남양홍 부친 그 모친은 남양홍 씨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친의 경우는 잘 모릅니다. 그 성을 잘 모르고 그다음에 이제 근데 모친이 출생 7일 만에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부친이 9세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삼촌이라고 하는 아주바이 아저씨니까 뭐 꼭 정확하게 삼촌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집안의 그 함경도 말로 아주바이라는 건 이제 넓은 좀 나이가 많은 그 아저씨뻘에 이른 사람들 대부분 다 아주바이로 하니까 직접 친척일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머슴살이로 유년 생활을 보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시기로 보면은 9세부터 한 15세 정도까지 한 6년 정도, 6, 7년 정도의 시기를 보이게 되면은 주로 이 머슴살이를 하면서 부잣집에 다니면서 이제 농사도 짓고 머슴살이 한 건데 여기에 이제 이분이 막 그 착취 받는 거, 억압 스스로 뭐 억압도 받고 이 차별하는 거 이것을 이제 많이 당하게 됩니다. 당하게 되니까 홍범도 장군은 이제 그 당한 그런 그 과정에서 아주 이분이 그런 것을 누가 착취하는 걸 보지 못하고 누가 억압하는 걸 보지 못하고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노를 합니다. 아주 체질적으로. 이것이 홍범도 장군의 일생의 여러 가지 그분의 행위라든가 활동을 이해하는 데서 아주 키워드입니다. 어렸을 때의 경험이 결국 이제 평생의 인생의 가치관처럼 돼가지고 그 이제 일종의 사람들을 대하는 거라든가 이런 데 보면 아주 이것이 아주 그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진의 그 친일파 회원들이나 또는 일본인들에 대한 그거는 아주 뭐 그 홍범도 장군이 아주 그 체질적으로 해가지고 아주 뭐 가혹할 정도로 말하면 보복을 가하고 공격을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이 유년 시절 때에 그 이제 이런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든 상황에서 그다음에 이제 병정 모집 평양 감영에서 병정 모집하는 그걸 보고서 자기가 이제 나이를 속인 거죠. 아마 17살 이상을 이제 됐던 것 같은데 이분이 15살인데 그 홍범도 일지에 2살을 올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군 선영의 제1대대 나팔수로 들어갑니다. 이 나팔수라고 하는데 당시는 고코수라고 써요. 근데 홍범도 장군의 글에 보면 코코수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고코수입니다. 한자로. 그러니까 고코수는 나팔수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을 하면 코코수가 되죠. 근데 코코수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영어냐? 러시아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한자 고코수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4년 동안 병정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도 역시 뭐 이 군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좀 이렇게 민주화된 군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는 완전히 그 계급적인 그런 것이 아주 심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군대가. 그래서 착취, 부정부패, 억압 뭐 이런 것들은 뭐 비일비재했던 것 같아요. 군대 같지 않은 군대였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군인 생활이라는 것은 군인 생활이 아니라 아주 지옥 같은 그런 생활이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과정에서 이제 자기에게 이제 억압하고 차별하는 그 장교를 때려 죽이고 그다음에 이제 도피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주공장으로 들어가죠. 수안에 있는 총룡에 있는 제주소에서 3년간 일하고 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노동자로 이제 일을 하다가 결국은 몇 개월 되는 어떤 그 임금을 받지 못해서 요즘에 얘기하면 이제 노동을 했는데 노동 임금 착취를 한 거죠. 미룬 거죠. 주지 않고. 그 임금을 주지 않고 이제 체불을 한 거죠. 체불을 하면서 계속 이제 그 동학교도라고 그러는데 이 동학교도 삼형제가 당신이 이 말이야. 홍범도 보고 네가 동학교도에 들어오면 그럼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동학하게 관계해서 홍범도 장군의 이제 동학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동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홍범도 장군은. 근데 내가 동학을 싫어하는데 나보고 임금을 믿기로 해가지고서 동학에 가입하기를 권하니까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 세 명, 뭐랄까, 그 홍범도 일지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된 걸 직설적으로 한 걸 보면은 이 도끼로 주겠다 그렇게 돼 있어요. 벤치로 이렇게 뭐 이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건 이제 연구자들 중에서는 우리 장모 교수 같은 분들은 그거는 그냥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좀 과장하게 쓴 거 아니겠가 하는데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사실이라고 봅니다. 홍범도 장군이 아까 유년 시절 때 그런 걸 보게 되면 이거 뭐 그리고 홍범도 장군이 이걸 거짓으로 쓸 이유가 없죠. 자기의 해상록을 쓰는 데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금 벌써 살인을 여러 번 한 거잖아요. 근데 또 알려지지 않은 또 살인 또 있어요. 그 이인섭이라는 분이 쓴 거를 보면은 정치소설 홍범도 장군에 보면은 거기서 또 이 가다가 그 제주도에서 또 어디 가다가 강건어에도 또 뭐랄까 못돼 먹은 그 지주 양반채에서 거드름 피고 딱 하는 그다음에 소작인들 못 살게 구는 그걸 만나가지고 자기도 뭐 예를 들면 그 강을 건너는데 자기를 등에 업고 건너라고 그래가지고 또 건넜더니 또 정해가지고 내 담배통을 찾아오라고 또 다시 원래 떠났던 강 건너 가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화가 나가지고 또 집어 던집니다. 강물로. 근데 그거까지 포함하면 여러 명을 돌아가시게 죽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뭐 이제 살인 그러죠. 이러니까 홍장은 할 수 없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살인범이 여러 명을 죽였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강원도 금강산에 이제 신계사로 출가하게 되고 이제 그 보통 지단 스님 뭐 이순신 계통의 어떤 그 계열이죠. 그쪽에 지단 스님을 만나가지고 상자 생활을 하고 거기서 이제 그래도 글을 깨쳤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옛날 역사도 좀 공부하고 뭐 한 1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상자 생활에서 이제 근데 이제 이 홍범도 장군이 이제 그 동지들한테 남긴 얘기를 보면은 이게 그 절도 똑같더라. 여기 절은 일반 세속 사회하고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알았는데 와 보니까 여기도 계급 차별이 있더라. 저 스님들하고 이거 밑에 계급이 쫙 있어가지고 자기 갓 들어간 그 스님으로 여기를 스님으로서 얼마나 막 노동하고 주는 정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런 그 뭐랄까 가혹한 그런 것도 똑같더라. 절이라고 해서 일반 세속 사회하고 다른 바가 없더라.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자기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 것도 역사나 이런 글을 깨치는 그런 것도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살이라는 건 어디나 똑같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우리 이인섭 선생이 쓴 그 홍범도 장군이라고 하는 거기에 저기 이제 나온 거지만 거기 나온 그 글인데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홍범도가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죠. 내가 그동안에 내가 뭐 분노를 느끼거나 뭐를 보복을 할 경우에는 내가 개인적으로 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고 처단하고 개인적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조직적으로 나와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을 모아가지고 집단적으로 이게 앞으로 싸워야 되겠다. 투쟁해야겠다. 이런 교훈을 얻었다는 겁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인섭 선생이 이렇게 해석한 거니까 홍범도 장군이 그렇게 남긴 글이 아니고 이인섭이라는 분이 이제 여러 동지들을 얘기 듣고 한 거니까. 근데 이 절에서 신계사의 생활이라는 거는 상당히 이게 중요한 인생, 홍범도 장군의 가치관이라든가 삶의 태도를 바꾸는 데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뭐냐면 여기서 이제 드라마틱한 러브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계사 상제성을 하는 당시에 그 주변에 여성들만 모이는 거기에서 이제 머물고 있던 단양이 씨. 이 단양이 씨도 기막힌 사연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저기로. 자세하게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만 어떻든 여자분이 이 절에 들어와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제 집안에 당시로서는 여러 가지 사연 때문에 들어온 분인데 이분하고 이제 여러 가지 신계사에 있으면서 이제 만나서 사랑을 나누게 되고 이제 결국은 이제 단영희 씨 배가 불러지니까 어떻게 이제 도망가야죠. 여기서 출가했던 데서 다시 이제 세속으로 환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영희 씨를 만나가지고 도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아들 홍양순, 홍영환 이 부분은 아주 아직은 미스테리입니다. 여러 가지 제가 이제 해석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복잡해요. 여러 가지 자리와 충돌이 되고 시기도 안 맞고 그래서 이거는 뭐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어떻든 두 아들이 있었다.
양순, 용환 두 아들이 있었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홍범도 장군의 항일 무장 투쟁이죠. 이게 보통 아까 이제 처음에 홍범도 장군이 그 러시아에 들어가가지고 앙케이트를 썼다고 그랬죠. 이력서 같은 걸 썼다고 그랬죠. 여러 가지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당신이 뭐 언제 태어났어? 당신 직업이 뭐요? 당신 교육받은 게 뭐요? 당신이 아는 외국어 뭐요? 당신의 직업이 뭐요? 당신은 러시아에 왜 들어왔어? 언제 들어왔어?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내가 직업이 뭐냐? 그러니까 의병이다. 그리고 몇 년 했냐? 28년 했다고 그랬어요. 홍범도 장군이. 그럼 28년 계산해 보면 이게 뭐 21년 말 정도 작성된 거거든요. 그럼 21년 말 22년 되면 대충 맞아요. 그게 말은 1895년부터 의병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 뭐 작가들이나 또는 그 아마추어 작가들이나 또는 일반 역사학자들 경우에도 심지어는 이 홍범도 장군이 1907년에 그 총기 및 화약류 단속법에 의해서 거기에 반발해가지고 포구수 출신으로서 거기에 반발해서 의병 시작했다 이렇게 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홍범도 장군은 이미 1895년에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분노를 느껴가지고 이 시기는 뭐냐면 또 청일전쟁 시기잖아요. 이 청일전쟁에 끝나는 이후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청일전쟁부터의 소위 외국군대들이 들어와가지고 청나라나 일본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동포들에게 저지른 만행 이런 거를 목도를 하면서 또 특히 그 일본인들에 의해서 명성황후를 시했다는 소식에 접하면서 홍범도 장군이 내가 이제 여기서 있을 수는 없다. 산 속에 이렇게 머물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의병 봉기를 결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95년 10월 24일 날 강원도 해양과 김화의 경계 고개인 단발령에서 황해도 서홍의 출신인 김수엽과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결의동에서 여러 가지 전투를 치르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전투를 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무기가 없잖아요. 일본군들 이동하는 일본군들이 습격해가지고 모기를 탈취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의병운동 시작한 거예요. 근데 홍범도 장군이 그 스타일이 그래요. 무기 같은 거는 뺏으면 된다는 거지. 우리가 안 만들고 사지 않더라도 일본군은 뭐 저놈들 천지인데 뭐. 그럼 처단해가지고 거기서 무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생각했어요. 국내 의병운동 할 때는 그 홍범도 장군은. 그래서 이분은 아낌없이 이거 나중에 말씀을 좀 보충해서 드리면 아낌없이 무기를 나눠줬어요. 동지들 다른 의병 부대한테도 탄환도 주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건 왜냐면 이건 언제든지 얻을 수 있다. 총기뿐만 아니라 탄약고 같은 데 습격하면 언제든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힘들어서 그걸 사고 구입하고 이동하고 그러냐 이거지. 그래서 이제 어떻든 김수엽이라고 하는 진짜 첫 번째 제1차 거의의 결의동지인 김수엽이 이제 여러 전투 중에 마지막에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자기 동지들도 그때 죽죠. 요게 사진은 르 주널 일러스트레이션, 영어로 하면 일러스트레이션이겠죠. 저널 일러스트레이션이겠죠. 조선 왕비 함사를 위해서 지도 그림을 나왔네요. 자, 그리고 이제 1909년부터 의병 운동이 쇠퇴하면서 의병 활동을 청산하고 이제 정착 부인을 또 드라마틱하게 또 만납니다. 단양희 씨가 처음에는 헤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이 과정도 이렇게 정확하게 남아있지는 않아요, 사료에. 근데 헤어졌다가 이제 그 북청 출신이거든요. 그 단양희 씨가.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나면서 이제 뭐냐면 안산에 이제 정착하게 된 거죠. 부인, 고향이죠. 안산에. 그러니까 보통 그 홍범도 장군을 이제 이분을 고향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그분의 출생지를 그동안에 오랫동안 헷갈렸어요. 여러분들이 그 홍범도 장군이랑 초기에 소개된 것들을 보면 갑산 출신이다, 그다음에 북청 출신이다, 그다음에 삼수 출신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함경도 지역에서 주로 활동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여기 나온 거죠.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닌데 어떻든 그 안산의 북청에 이제 정착하면서 이제 농사를 짓고 이제 농사를 이렇게 많이 지었던 것 같지 않아요. 주로 이제 포수 생활을 많이 한 거죠.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이제 명사수가 돼 있었죠. 그 신계사 그러면 군인 그 평양 감영에 있을 때는 이렇게 나팔수로 했기 때문에 이게 총 사격 같은 건 제대로 안 배운 것 같아요. 신계사에서 나와가지고 주로 이제 이게 그 산에서 다니면서 그 사격수를 한 3년 일지를 보게 되면 이제 물놀이를 하면서 사격수를 배웠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명포수가 된 거죠. 이미 명사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산에 갔을 때는 북청에 갔을 때 이미 홍범도 장군은 이제 지금 명사수가 이미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호랑이 잡는 이런 것들은 기막히게 잘한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하여튼 농사는 별로 이렇게 그거보다는 이렇게 포수 생활 주로 많이 하신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어떻게 보면, 이때가 보면 가장 그래도 이 결혼 생활할 때죠. 1908년, 7년까지 가장 안정된 생활을 했던 건데, 이게 홍범들지를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변성명 하였던 것을 버리고 자기의 홍범도로 부르면서 함경도 북청 단양 이가에게 서방들어 8년을 농사하여 먹다가, 여러분 이해하죠? 어려운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사람을 여러 명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꿨어요. 홍범도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고 이름을 가명을 쓰고 가다가 이제 이때야 제대로 신계사에 들어갈 때도 가명을 쓴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자기 이름을 못 쓰다가 이제 이때부터 결혼하고 하면서 이제 홍범도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8년 동안 농사를 이제 먹다가 이제 의병이 또 뛰어댕긴다 했은 거죠. 이게 홍범도일지입니다. 제가 여기다 이제 해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회가 되면 따로 한번 읽어보시면 홍범도 일지에 관한 얽힌 스토리가 아주 복잡합니다. 요게 제가 이제 주의를 한 건데, 기회가 되면 제 책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홍범도에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차 거의죠. 이게 잘 안 알려지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홍범도 일지에 아주 짧게 나왔기 때문에 안 돼요. 2차 거의는 뭐냐면 노일 전쟁 발발 후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의병으로 활동한 것은 일본 측에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04년 중반 무렵에 일본인들에게 피체가 됩니다. 잡힙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6개월 만에 탈옥을 이제 감행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다시 의병을 1904년에 말에 이제 의병을 합니다. 그래서 2차 거인데, 안타깝게도 요 2차 거병에 관한 내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일본 측 자료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이제 홍범도 일지에 짧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번은 주목들 안 해요. 연구자들이 이번 주목하는데 2차 거의를 보는 거죠. 요일전쟁 시기에 1104년에도 홍범도가 두 번째로 봉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 이제 아마 요일전쟁 야폰, 일본, 그다음에 코리아, 한국, 그다음에 여기 이제 러시아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여기 이제 노일전쟁 시기 때 전투들이 나온 것 같고요. 자, 이제 3차 거의가 이제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1907년 봉기죠. 그래서 1907년 9월에 이미 이제 친일적인 일본인 관료들로 쌓여져 있는 한국 정부에서 총포 및 활력 단속법을 이제 반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여기 이제 일반에 흩어져 있는 무기들을 이제 하면서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한국민들의 어떤 저항 이런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발해서 북청이 36개 사 가운데서 안평, 안산, 홍범도 활동한 지역이죠. 포수들이 이제 이 일본과 친일 정부의 총기 수집에 저항을 해가지고 이제 봉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진의 간부들, 군수들을 처형하면서 이제 하는데, 이때 이제 10월 15일 날 이제 홍범도 일지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14명의 포수와 의병 봉기를, 14명의 동지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전투가 계속되는 거죠. 7년 11월 대표적인 전투가 이제 후치령 만리 전투. 이게 첫 전투이면서도 아주 최대의 성과를 얻었던 전투죠. 후치령 전투. 그다음에 삼수정 점령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1908년 11월 초에 이제 망명할 때까지 이제 전투를 계속하게 됩니다. 특히 1908년 1월, 6월이 제일 치열하게 열심히 싸웠던 성과를 많이 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계산해 보면 제가 이제 이게 홍범도 일지를 전투를 하나 둘 셋 계속 세어보니까 한 20회 정도 돼요. 그럼 이제 나오면 월 3회를 한 거예요. 월 3회 전투, 여러분이 월 1회 하기도 힘든데 3회를 전투를 치는 거예요. 크고 작은 대소 전투를. 그 전투를 계속합니다. 여기 사진이 좀 나왔던 것 같고, 의병들, 이제 포수들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일본인들이 이게 의병 운동에 대해서 특히 1908년 함경도의 의병은 제일 치열했습니다. 1908년 상반기에. 그래서 이걸 이제 일본인들이 대대적인 해유 공작, 귀순 공작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에 말려 들어가지고 같은 동지였던 차도선, 태양옥 이런 사람들이 있던 부대가 귀순해가지고 그런 것이 속출하게 됩니다. 의병진이 무너지기 한다는 거죠. 일본의 강력한 그런 우세한 그런 병력, 그리고 이제 해유약전 이런 것에 의해서 이 고달픈 의병 생활을 청산하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홍범도 장군에 대한 해유 공작이 들어와 가지고 부인하고 아들을 이제 잡아 구금을 시킵니다. 그래서 해유를 하죠. 해유를 해가지고 이제 홍범도 일지 아주 자세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말하면 이제 이 홍범도 장군에게 모든 감투를 큰 높은 고위직을 주겠다. 고위직이니까
나와서 그 항복하라, 귀순하라, 뭐 이런 조건을 내서 다 이제 이게 뭐랄까 유인한 거죠. 그래서 그런 편지를 부인한테 쓰라고 그러죠. 근데 부인이 단양이 씨가 이걸 완강히 거부하는 거죠. 거부한 게 뭐냐면은 단양이 씨도 그때 그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일본 애들이 일본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단양이 씨도 아까 홍범도 장군처럼 절에서 그를 깨우친 거죠. 근데 그 편지를 써라, 가짜 편지를 써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들어가서 당신이 귀순을 하게 되면 뭐 이렇게 고관 대작을 주겠다, 상금도 많이 주겠다. 그러니까 이 남자로서 홍범도 장군이 당신들이 이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속아 넘을 그런 적이 아니다. 말 택도 없는 얘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고문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단양이 씨가 단양이 씨의 그 청취록이 남아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고문한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록이 참 조금 우리 기존에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른 그 내용들이 들어 있어가지고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홍범도 장군이 이제 말하면 부인을 이제 해가지고 부인이 결국은 이제 뭐 혀를 끊어가지고 혀를 끊고 이제 그 후유증으로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혀를 끊고 이제 자살을 기도해서 결국 그 후유증으로 죽게 됩니다. 단양이 씨가. 그리고 이제 양순을 보내요. 일본 애들이 그 일진회하고 결탁된 그 일본군이 말하면 이제 홍양순을 아들을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제 그 홍범도 그 군 진영으로 보내가지고 회유를 하는 거죠. 이제 귀순하라.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 이제 그 홍범도 이제 다른 총을 탁 네가 무슨 국내 들어가더니 아주 정신이 아주 썩어 빠져 버렸구나. 그러면서 이제 총을 쐈는데 뭐 기침으로 다 이렇게 탁 튕겨가지고 이제 목숨 구해가지고 부하들이 막 챙기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홍양순이는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의병을 아버지와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홍양순이가 중대장까지 돼요. 이때 나이가 홍양순이가 한 20세 정도 됐다고 1908년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이인섭 선생의 그 이제 소설을 보면 소설보다도 이제 그 기록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홍양순이가 아주 기막힌 전술을 막 제시를 했대요. 아버지 닮아가지고 뭐 허수아비 작전, 뭐 되면 이제 꿀벌 작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그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그렇고. 그래서 이제 안타깝게도 1908년 때 5월 18일 음력이죠. 12시에 내 아들 양순이 죽었다. 이렇게 이제 홍모들일지 실려 있는데 써 있는데 이건 이제 홍모도 장군이 이제 쓴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양력으로 이제 6월 달이죠. 이게 음력으로 5월 18일 날 그 양순이 죽습니다. 이 두 단양이 씨하고 홍양순 두 저기는 부인하고 아들은 3.1절 때 지난 그 3월 1일 날 그때 서운이 됐습니다. 이거 이제 그 홍범도 일지 이 부분에 이제 내 아들 양순이 죽었다 이렇게 나오죠. 예. 자, 그래서 이제 홍범도 장군의 저기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겁니다. 1906월까지도 치열하게 이제 싸우던 적인데 일본군이 이제 대대적으로 의병에 대한 대공세를 이제 실시합니다. 6월부터 7월 말까지. 그래서 의병들이 계속 쫓겨다니고 이제 아까 홍범도 전쟁처럼 언제든지 일본군을 습격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일본이 그걸 알죠, 이제는. 전력을 세워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제 고갈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의병 전투를 계속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은 뭐가 제일 문제냐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비정규군이니까. 그러면서 보급품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뭐 식량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있을 수 있지만은 제일 어려운 문제가 탄알이 없는 거예요. 총탄. 총탄이 소진이니까 총탄이 소진이 되니까 이 총기가 뭐가 돼?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무거운 그 총기가 총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홍범도 일지가 이를 보면은 홍범도 장군이 이제 여러 요원들을 파견하는 거예요. 어디로? 북간도로. 그리고 연해주로 파견해가지고 군자금을 모아가지고 2만 원, 3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탄핵을 구해와라. 이게 파견하는 겁니다. 근데 파견한 사람들이 함흥차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의병을 다 뭐 성스러운 여기로 보이지만 가서 이제 어떤 사람인지라 가서 돈을 보면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횡령하기도 하고 다른 데 쓰기도 하고 도박에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핑계 대가지고 또 연추까지 갔는데 거기서는 또 이범윤이라고 하는 의병 대장이지만 그 양반이 또 그 요원들을 감금하고 돈을 뺐고 그래가지고 총탄을 아직 막판에 이제 일본군이 막 그 추격전, 그다음에 그 토벌전이 계속 악화되는 과정에서
홍범도의 이제 어려움이라는 거는 총탄이 없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힘들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썼어요. 약철이 없어. 약철이라는 건 이제 총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약철이라는 게 이제 화승총도 있지만 어쨌든 총탄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군은 이제 총탄, 화승총은 아닙니다만 화승총도 물론 쓰는 병정들도 있지만은 그래서 약철이 없어가지고 일병과 싸움도 못하고 일본 병이 온다면은 도망해서 매본 꿩이 숨듯이 매를 본 꿩이 싸우지도 못 도망가다요. 그것이 죽을 지경으로 고생하다가 할 수 없이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망명을 결정하는 거죠. 이제는 이게 일본군의 추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망명을 결정한 것이 이제 그래서 이제 1908년 11월 초. 그래서 사비 남아있는 남아있는 자녀 부대 이 42명과 이제 서간도를 거쳐서 길림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러시아로 망명하는 겁니다. 물론 길림에 가서는 요 같이 따라오는 의병들을 다 다시 보냅니다. 탕해로. 통화죠. 통화. 지금 고구려 그 유적이 있는 그 지역으로 옮기게 되고, 요 김창옥, 건감찰, 그리고 아들, 12살짜리 자기 아들 이렇게 해서 자기하고 4명이 러시아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10년대 항일무장 투쟁을 보면 연해주에서는 이렇게, 이 양반이 이제 그 독립운동을 계속 포기하지 않습니다. 넘어가서는. 꼭 계속 이 연해주로 간 것이 그저 자기 목숨을 구해서 넘어간 것이 아니라 다시 국내 진공작전을 하기 위한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간 거죠. 연해주로 가게 되면 무기라든가 이런 거 탄약을, 거기는 1908년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동의회 최재형 선생이 의장이고, 총장이고, 이범윤 선생이 부총장이고, 그 이휘종 선생이 이제 그 해이금 일사 사건 이휘종 선생이 이제 회장이고, 거기 안중근 뭐 이런 사람 쭉 있잖아요. 안중근 의사 그때 이제 의병으로 있던 장교로서 이제 국내 진공작전을 하는데 거기는 총이 많고, 총도 많을 뿐만 아니라 탄약도 풍부했어요. 의병들이. 그러니까 그 홍범도 장군이 함경도에서 의병 투쟁할 때는 이 연해주에, 러시아 연해주에 그런 탄약을 구입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하는 거는 이제 충분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로 간 겁니다. 이 러시아로 망명한 건 아주 자연스러운 결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서 자기가 먼저 파견했던 그 두 선 있습니다. 조하여, 김충렬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파견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까 이제 함흥차사처럼 돌아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범윤한테 어떻게 된 거냐. 왜 당시 이범윤은 이제 북간도 관리사죠. 그래서 북간도 지역에 이제 고종에서 파견됐던 사람인데 이쪽으로 러일 전쟁 이후에 말하면 이제 러시아가 패배하니까 이쪽 러시아 연해주 연추로 와가지고 이제 의병 운동을 이제 하고 있던 무리인데 이분한테 가서 이범윤한테 가서 이제 왜 내가 파견한 그 사람들한테 그 자금만 횡령만 뺏고 저기 왜 무기를 탄약을 안 줬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범윤이가 어쨌든 그 사람들이 무슨 뭐 패스포트 같은 거, 이 비자, 저기 거주권 같은 게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감옥에 들어간 거다. 뭐 이렇게 둘러대는 거죠. 그러니까 이범윤회가 아주 그냥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우스리스크지요. 그 추풍 사사의 하나인 큰 마을인데 네 개 그 한인 마을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그 커커우에서 이제 최원세라는 사람이 이제 이 홍범도 장군에게 이제 지금 들어가지 말고 조금 내가 이 군자금도 모금할 테니까 좀 준비를 한 다음에 국내를 진공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홍범도 장군이 거기서 이제 최원세의 권위에 따라서 군자금을 모집하고 창의대 본부를 이제 비앙코라는 데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여기 그 비앙코가 나오죠. 차고 비앙코라는 지역이 나오죠. 여기다 이제 창의대를 전도하고 이 박기만이라는 사람이 여기 박기만이죠. 이 사람이 도총무가 돼가지고 모금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창의대장 홍범도, 도총무 박기만 이렇게 됐죠. 그리고 차고우, 러시아 우스리스크의 비앙코라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도 가봤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누구 임명하는 그런 건데 이 문제는 이 도총무 박기만이가 돈을 이제 여러 사람 도움 받아가지고 이제 모기를 그 자금도 모금하고 무기를 구입하는데 횡령을 하는 거예요. 일부 횡령을 해가지고 개인 비용으로 썼다가 이제 둘러대는 거예요. 회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홍범도가 이게 틀려버렸다. 이게 모든 게 틀려버렸다 그래가지고 박기만을 그 즉석에서 처단해버린 겁니다. 이 홍범도 장군은 뭔가 하여튼 올바르지 못한 거, 정의롭지 못한 거, 뭐 이렇게 한 거는 막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불같은 그 성격이 있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것에 은혜해가지고 이 박기만이 이제 일종의 이제 러시아 국적을 갖고 있는 원혼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 박기만을 처단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 이 원호인들이죠. 이 문창범이라고 하는 유명한 독립운동가죠. 이분이 이제 나중에 대한국민의회라고 하는 큰
저기 이제 의장이 되는 사람인데 이 원어민들이 한 250명을 동원해가지고 그 홍범도를 가둔 겁니다. 이 홍범도일지가 자주 나오는 거예요. 가둬가지고 14일 동안 뭐 이렇게 썼어요. 홍범도일지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왜 박기만이라고 하는 원어민을 죽였냐 이거죠. 자, 하는 사람들 살인했다 이거죠. 그래서 홍범도와 홍범도의 그 동지들을 이제 의병들을 이제 가둬가지고 이제 막 이제 저기 하는데 그걸 홍범도일지에도 홍범도 뭐라고 썼냐면 죽지 않을 만큼 숱한 매를 맞고 구타당하며 14일 만에 8명의 러시아 카자크 병들이 와서 석방됐다 이렇게 썼습니다. 죽을 뻔한 거죠. 근데 이 문창범이가 이때 가두어 놓으면서 이제 그 블라디보스톡에 있었던 이범윤에게 이제 어떻게 뭐냐면 관리사 영감, 이 홍범도를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다는 거죠. 근데 대답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범윤으로부터. 근데 그 과정에 이제 러시아 카자크 병들이 와서 이제 석방시켰다. 이게 이제 그 홍범도 장군 사진인데 이게 이제 일본 측 그 자료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 어민섭이라는 사람이 이제 밀정이거든요. 어민섭이라는 사람은 그 동의의 의병이 1908년 의원해주 의병이 국내로 진공작전할 때 안중근 의사하고 저기 같은 지휘를 했던 분입니다. 의형제예요. 안중근 의사가 의형제예요. 어민섭이가. 그런데 이 어민섭이가 안중근 하루빈 사건 이후에 안중근의 어떤 가까운 동지라는 걸 알고 이 일본 측에서 이제 포섭을 한 거죠. 어민섭이를. 포섭해가지고 이 어민섭이가 이미 1911년, 늦어도 1911년부터 일본의 고급 밀정을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진은 바로 이 사진을 홍범도는 이때만 해도 이 어민섭을 아주 대단한 애국지사로 하면서 같이 활동하던 시기니까 사진을 찍었죠. 근데 이 사진이 제 생각에는 이 어민섭이가 이 사진을 넘겨줬다고 본 거예요. 일본 측에. 그래서 우리 역사학자들이 그래서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진을. 그래서 남아있는 거죠. 저게 갖고 있는 홍범도의, 그러니까 우리 저기 일본 사람들이 이제 독립운동한 사람들을 탄압하려면 사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반 저기 뭐랄까, 체포를 하려면은.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한 거죠. 이때만 해도 이제 얼굴이 상당히 이제 젊었을 때니까. 홍범도 장군 여러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기에 이제 사진이죠. 홍범도 장군 사진. 자, 근데 그 1910년에 이제 그 아까 감옥에 갇혀 있다가 석방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의병 이제 30여 명과 다시 그래도 국내 진공작전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좀 실패하죠. 혼자 이제 가까스로 이제 또 연해주로 다시 돌아가고. 그래서 13도 의군, 그 1910년에 그 이제 우리 그 합병 전에 일본에 의한 그 강제 합병 전에 연해주에 있는 모든 의병 지도자들이 모여서 만든 게 13도 의군인데 우리가 막판에 한번 이 세력을 결집을 해가지고 국내로 한번 진공작전 해가지고 국내에 잠복해 있는 연해주 의병들과 이제 결합해가지고 연해주 의병이 한번 일본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한번 항거를 해보자고 하는 그 조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참모부 위원으로 되는데 여기에 유인석이 없구나. 이 13도 의군의 도총재 또는 수총재가 유인석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상설 이분 여기 참여하게 되고 홍범도 물론 참여하게 되고 여기 이제 이정호 이런 사람들이 여기 이 13도 의군 다 이분들이 이제 블라디보스톡의 바다 건너편에 있는 안반비라고 하는 지역 거기에 잡히고라는 한인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모여가지고 13도 의군을 창설합니다. 근데 뭐 이건 실패는 하죠. 그리고 별로 뭐 실패라기보다는 이제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음 해인 1911년 6월 달에 권업회 발기의 부회장을, 회장은 최재형이었습니다. 동의회 총장이었던 최재형이 이제 권업회 발기의 부회장이고 부회장이 이제 홍범도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여러 단체들, 한인 단체를 만들 중에 이제 하나였고 그래서 정식으로 러시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부정적인 측면입니다만은 여러 파벌들이 만든 한인 단체 중을 이제 통합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12월 달에 정식으로 권업회가 만들어져요. 12월 달에. 그때 이제 그 조직이 더 크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죠. 거기에 이제 도총재가 이제 유인석입니다. 거기 아까 이제 여기 13도 의군에서 그 도총재를 맡았던 유인석 선생이 이 권업회 정식의 러시아 당국의 인가를 받은 그건 거기에 이제 도총재로 되는 것이고 뭐 최지영, 이범윤 이런 사람들, 김학만 이런 사람들이 총재가 되고 거기에 이제 각 부서를 정하는데 부서에서
사찰부장 또는 경찰부장으로 이제 홍범도 장군이 이제 임명이 되는, 선임이 되는 거죠. 홍범도 장군 주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뭐 사찰, 경찰 이런 거. 홍범도 장군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홍범도 장군은 다 긴장하죠. 긴장할 뿐만 아니라 나쁜 짓 못하죠. 딱 홍 장군이 있으면은 키도 큰 데다가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어려우니까 독립운동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결국 홍범도 장군은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부두, 지금 에르셀게르드라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잘 안 가요, 답사들은. 근데 블라디보스토크 시내에서 쭉 들어가서 이제 금강만의 입구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주로 이 항구를 들어가면은 이제 여객항이 있잖아요. 여객들이 내리는 항구가 있고 짐을 내리는 항구가 있잖아요. 바로 그 에겔셀드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그 노동자 짐꾼 노릇을 한 겁니다. 거기 하역되는 짐들을 이제 옮기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아무르강의 암군에 가서 금광 땅꾼 생활도 한 2년 하고. 그래서 이때 벌은 돈으로 뭐냐면 임금 저기 추풍 당원제골에서 아편쟁사와 농사를 짓게 됩니다. 추풍 당원제골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하고 러시아의 국경 지역에 있는 산악지대죠. 그 산골 지대죠.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니다. 이제 일종의 이제 운동이 침체된 상태에서 말하면 이제 이런 이제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광수, 여기 이제 좀 잘 이제 소개가 안 되는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걸 참 이광수의 그 저기를 보면 글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재밌는 게 한 191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춘원 이광수의 거기 글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때 이제 답사관이 이때 방문을 했어요. 이 사람이 블라디보스토크 해가지고 저쪽 치타까지 이제 가게 되는 사람인데 여기 이제 홍범도를 만난 거예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뭐라냐면은 함경도에서 가장 큰 세력을 가졌던 의병대장인 홍범도는 나와 작별할 때에 나 같은 사람이 그저 늙어 죽지 않게 해주시오 라며 그 뭉투룩한 손으로 내 손을 으스러져라고 흔들었다. 이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홍범도 장군의 그 모습을 아주 좀 약간 잘 묘사를 했죠. 아주 그 짧은 글이지만 이광수 선생 역시 춘원 이광수 했던 글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생생하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노인의 회원 또 국민의 미국에서 만들어진 미국에 이제 본부가 있는 국민의 블라디보스토크 지방의 부회장 등으로 이제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1914년, 15년 역시 금광을 다니면서 노동도 하고 또 임금으로서 무기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 의병 투쟁을 끊임없이 준비를 해나고 또 자기 아들 홍영만을 맡겼던 최병준은 최병준이 살고 있는 추풍 당하오제 꼴에다가 이제 자기 노동 임금으로 벌은 무기들을 거기다 은닉을 해놓고 이제 후위를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북간도 밀산이 들어가는 것이 1915년 9월 5일입니다. 그래서 의병 동지들과 북만주의 밀산 지역으로 갑니다. 이제 주로 여기 밀산 지역에는 이제 김성무, 미국에 있는 국민회에서 자금을 댄 장을 보내고 김성무라는 사람이 이제 여기 농장을 개척하게 되는데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상선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저기 했던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한인촌들이 소위 개척 마을이 있어요. 근데 이제 홍범도 장군이 이 지역에서 활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심리화라고 하는 데는 이제 김성무 선생이 이제 개척한 그 지역이죠. 미국의 안창호와 연결돼 가지고 했던 지역이고, 여기 당벽진이라는 쾌상별이라고 그러는데 이 당벽진은 이제 이승희라고 하는 한계 이승희 선생이 이제 김학만이라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개척한 한인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밀산 지역에서 이제 홍범도 장군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지역에서 한 2년 한 반 정도 체류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면 농민들을 자기 의병들로 하여금 그냥 가만히 얻어먹고 식객 노릇하지만 말고 농민들의 일거리를 도와주라. 그래가지고 이제 농사 짓는 거를 지원하면서 거기 청년운동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 여러 가지 이제 후원금 모집하거나 이런데 이제 일종의 교장 교감도 하고 찬송장도 하면서 이제 교육 활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청년단체 우리 동무회라는 것을 이제 조직을 해서 이제 청년들을 이제 육성하는 그런 겁니다. 여기에 들어있을 때 이제 일화가 하나 있는데 정태라고 하는 독립운동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1910년대 이동희 선생이 만들었던 나자구 무관학교 출신인데 아주 인텔이죠. 이분이 이제 홍범도 장군이 밀산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뒤따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홍범도 장군이 이 정태에게 교육을 맡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태 선생이 이제 살아남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회고록을 쓴 게 있는데 회고록보다도 좀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를 쓴 것을 보면은 이렇게 썼어요.
그 소설 홍범도를 썼던 김세희 선생이 보낸 편지에 여기 있는데 보면은 정태 선생이 이제 해석한 거 이렇게 썼습니다. 1918년 단오날, 이게 단오나 이런 데 보면 이제 큰 우리 민족들 다 동포들이 모여서 이제 큰 행사를 하게 되는데 이 쾌상별이 아까 당벽진이라는 지역인데 거기서 조선인 청년 운동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단오날. 단오를 기념해 가지고. 그런데 홍범도가 그때 정태도 그렇고 홍범도도 그렇고 이게 특기를 자랑했다는 거예요. 특기를 막 자랑하는데 홍범도가 나와가지고 특기 자랑을 이제 막 하라고 그랬더니 이게 이제 사팔제비 운동이라는 게 있대요. 사팔제비 운동, 여러분 처음 들어보죠? 사팔제비. 네 팔이잖아요. 팔이 2개인데 다리까지 하면 몇 개 다리가 4개잖아요. 사팔제비. 그러면 딱 하면은 뭐처럼 생겼어요. 제비 같잖아요. 제비. 나르는 제비. 제비 이렇게 보셨습니까? 그게 막 그 운동인 것 같아요. 거꾸로 그냥 물구나무 서가지고 이렇게 가는 그 모습인 것 같아요. 그 저기 홍범도 장군. 그래서 사팔제비 운동을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홍범도 장군이 딱 나와가지고 두 팔을 쭉 펴고 땅을 짚으면서 옆으로 쭉 운동장 한 바퀴를 돌았다는 거죠. 그래서 돌고 난 다음에 이제 젊어서 하던 장난이 나이 먹으니 숨이 차서 더 못하겠구나 하고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쓰러진 순간에 군중들이 그냥 요란한 그 박수를 쳤다는 그거를 정태 선생이 썼어요. 그 홍범도 장군의 모습이 참 눈앞에 그대로 있는 것처럼 좀 생생하지 않습니까? 이제 일반 동포들과 이제 호흡을 같이 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을 홍범도 장군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심려와 이건 이제 김성무 선생 이제 미국의 국민의 계통이죠. 안창호 선생의 어떤 동지인 김성무 선생이 이제 개척한 지역인데 이거는 이 한국에서 세운 겁니다. 이 심리화 그리고 심리 한자죠. 심리화 항일투쟁 유적 유지 기념비. 그래서 이게 아마 김영삼 정부 때인가 그 노동부 장관 했던 그 있어요. 안창호 선생이 흥사단이잖아요. 흥사단 쪽에 했던 분입니다. 그 이름을 얘기하기 좀 곤란한데, 일단 그분이 이렇게 돼서 도산 안창호 선생을 추모하는 사람들이 가서 이제 김성무 선생에서 이걸 세운 건데, 사실은 제가 여기 기념비를 보면서 뒤에 비문을 보니까 주로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이나 김성무 선생의 활동만 써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인 이 지역은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홍범도 장군도 여기 활동하는 관계가 있고, 또 홍범도 장군이 나중에 1920년에 청산리 전투를 치르고 넘어갈 때 바로 거쳤던 지역입니다. 똑같이. 그리고 밀산 지역에서 그 전 1915년부터 한 2년 반 계시면서 이 지역에 활동하던 지역입니다. 그럼 이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홍범도 장군의 어떤 그 근거지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만 알고 이제 둘을 모르면 이제 이 역사 기념비를 하나 세울 때도 좀 종합적으로 써야 되는데 한쪽만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3.1운동 이후 북한도 지역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보면 이제 독립군 한동안에 대한 준비죠. 블라디보스톡에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잘 안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인데, 블라디보스톡에서 이동희 나중에 임시정부의 통합 임시정부의 국무총리가 되는 분이고 이제 무장투쟁론을 강하게 주장했던 분이죠. 이분이 그 3.1운동 이후에 군정부를 만듭니다. 독립군부죠. 독립군부 또는 독립군정부를 만들어가지고 이 홍범도에게 이제 그 통지서를 보냅니다. 북한도로 가서 독립군 총사령관으로서 독립군을 지휘하라. 이 독립군이라는 말이 이때 나온 거예요, 처음으로. 이 독립군이 지금 우리가 다 쓰고 있잖아요. 독립군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이때는 이게 처음으로 써요. 이동희 선생이 홍범도 장군을 독립군 총사령관이라고 이렇게 임명하는 저기를 했을 때 처음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저쪽으로 가면서 러시아 청산리 전투 치르고서 러시아로 간 이후에 이제 독립군이라는 그 말이 용어가 일반화된 거예요. 그 이후에. 처음부터 독립군이라는 말 쓴 건 아니에요. 우리 독립군들이. 근데 이거는 그래서 대한독립군이라는 용어는 어떻게 보면은 그 홍범도 장군의 부대, 홍범도 장군 부대를 말하는 그 고유명사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독립군 일본 자료를 보게 되면 다 대한독립군 홍범도로 나와 있어요. 자기 명칭이 없습니다. 고유명사가. 물론 단체 조직의 이름, 다른 조직은 다 있잖아요. 근데 홍범도 장군은 그냥 대한독립군이에요. 그건 왜냐하면 여기서 임명한 거기 때문에. 북한도 전체 독립군을 지휘하라고 하는 그런 권한을 준 거죠. 이동희 선생이. 여기 보면은 지휘관이 이용, 접재원의 최병준, 아까 했던 그 홍용환 둘째 아들을 돌봐줬던 최병준, 그 다음에 황원호 선생, 군장군 모집은 이제 오주혁, 이런 박군부, 그다음에 주계, 전략을 짜는 사람이 김립, 이중길 이런 사람들. 잘 안 알려져 있죠. 여기 있는 인물들이. 근데 이분들도 쟁쟁한 그 독립운동의 지도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분들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잘 유감스럽게도 잘 연구도 안 돼 있고
소개도 잘 안 돼 있죠. 자, 15만 원 사건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모를 건데 15만 원 사건에서 요건 이제 상당히 독립군 무장 투쟁하고 관계된 건데 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기를 사기 위해서 군자금을 사기 위한 그런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혈 청년들이 북한대 열혈 청년단 철열 광복단이라고 하는 단체의 단원들이 일본의 은행 그 해령에서 용정으로 가는 그 자금 은행 돈을 습격 은행 거기를 수행하는 그 사람들을 습격을 해가지고 돈을 탈취한 사건입니다. 그게 탈취를 해가지고 그건 나중에 이제 그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이제 무기 구입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유감스럽게도 아까 말씀드렸던 어민섭이라는 밀정이 그 사실을 알아가지고 그걸 밀고를 해서 일본 총영사관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역들이 한 명 빼놓고 이 체계대비 이 사람을 빼놓고 나머지가 다 체포돼가지고 이제 사형을 받고 이 젊은 청년들이 사형을 받아서 처형되는 그런 비극적인 그 사건이기도 한데 이 사람들이 15만 원 사건을 시작하기 이전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기를 구입하러 이쪽에 왔어요. 블라디보스토크가 이쪽에 왔어요. 그래서 추풍행 당어제골에 있는 최병준 집을 방문했는데 바로 최병준 홍범도 장군의 평생 동지인 최병준 선생 집에 와서 머물고 있었어요. 그 홍범도 장군이. 그래서 여기서 홍범도를 만나는 겁니다. 이 청년들이. 간도 15만 원 사건에서 우리가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그 작업을 마련하고 다 우리가 준비를 할 테니까 홍 장군은 그냥 오시기만 하러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여기 이제 홍범도 장군이 뭐라 하냐면은 선생님 별것 없이 혼자라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갖지 않고 그냥 혼자라도 북하마탕에 가십시다. 이 북하마탕이라는 것은 북한도의 그 국민회의 본거지입니다. 본부가 있는 거예요. 구춘선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 회장인데 거기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북하마탕에 가십시다. 이제 함경도 말투죠. 우리 간도 청년들이 모두 담당할 터이니 근심 마십시오. 군인들이며 총이며 피복이며 모두 근심 말고 선생이 오기만 하면 조선 독립은 다 한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 오십시오. 홍범도 장군에게 젊은 청년들이 이 청년들이 이게 이제 최봉설이고 최계립이죠. 이 사람들 이제 또 얘기가 이제 긴데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주역들이 6명 정도 되는데 나머지 한 2명 정도는 미리 빠져나가고 하여튼 체포될 뻔했던 4사람 중에서 최봉설은 브라디보스토크 신안촌에서 강렬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탈출하고 나머지 3사람이 잡혀가지고 일본 그 법정에서 저기에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서대문 감옥에서 이제 처형당한 그런 비극적인데 바로 이분만 살아남아가지고 이 기록을 남긴 거죠. 그 임국정 선생 이분도 이제 결국 처형이 됐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최봉설, 최계립 선생님이 쓴 거죠. 1919년 9월에 임국정이와 최계립 이때 23살 때입니다. 세 번째 해삼위에 와서 폭탄, 수류탄과 단총을 준비해가지고 간도 15만 원 사건을 하려고 해삼위, 블라디보스토크이죠. 동룡 바위에 밤에서 쭉 나오죠. 폭발한 거, 수류탄 폭탄한 걸 연습도 하고 이제는 준비가 잘 되었으니 중국으로 갑시다. 마지막 또 그래서 마지막으로 둘이 사진이나 찍자고 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때로부터 이게 쭉 있었죠. 경고합니다. 목호라는 게 이제 그 지명인데 그 포셰트라고 하는 지역입니다만 연해주 지역의 남쪽에 목호를 거쳐서 그다음에 훈춘으로 경고가 들어갔다. 훈춘을 거쳐가서 이제 북한도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최계립이 쓴다. 이게 1900 쓴 겁니다. 나중에 이제 사진을 뒷면에다 쓴 거지. 사진을 기록한 거죠. 이 자기 죽은 동지 임국정. 그다음에 이분들 얘기를 할 때마다 참 저도 참 눈물이 나겠습니다만 이 젊은 청년들이 참 그 일본의 일본 법정에서 사형을 받고 처형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북한도로 이제 발전하는 거죠. 10월 1일입니다. 그래서 홍범일지를 보면은 18년 전 고려 독립만세가 부릴 듯하므로 농사고 뭐고 나가자고 하고 묻어두었던 총을 내어 일변 닦으며 일변 의병 모집과 탄화 모집과 일변 온조하여 의병을 일피 끌과 천리경 그러한 것을 갖추다 하니 1919년 8월 8일 음력이죠. 밤에 떠나 백유인이 106명이죠. 의병 동지들이죠. 의병 무장을 메고 앵덕에 당진하니 이렇게 나오죠. 홍범도일지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요겁니다. 이게 홍범도 장군이 쓴 이력서. 이게 이제 1921년 1월부터 2월에 열렸던 그
원동민족혁명단체 대표회. 보통 일반적으로 일본에서는 극동민족대회라고 이제 얘기하고 이제 우리 학계에서도 일부 학자들이 이렇게 쓰는데 정확하게 명칭은 원동민족혁명단체 대표회입니다. 그게 조사서라고 써 있죠. 여기 보면 홍범도 이름 있었죠. 그럼 교육은 뭐냐, 국문 교육을 받았다. 의병, 직업이 뭐냐, 의병이다. 그다음에 사회상 신분이 뭐냐, 하는 게 농사, 이게 농민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직업이 그때 뭐를 했어? 그랬더니 이제 의병대 활동을 했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쭉 쓰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온 목적과 희망이 뭐냐 그랬더니 고려 독립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디로 들어왔냐 그랬더니 이만으로 들어왔다. 1921년도 사진이 그 전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1905년에 와서 1901년까지 여기 있었다. 러시아에 언제 있었냐? 그러니까 21년에 정식으로 넘어온 거고 그 전에도 이미 1905년에 왔다고 그랬어요. 정확한 건 1908년이죠. 그래서 홍범도라고 이거 씁니다. 그렇죠. 요거는 이제 남이 어떤 서기 세크레타리 같은 사람이 써준 겁니다. 이게 홍범도가 말하는 거 가지고. 근데 우리가 지금 했지만 요게 이제 홍범도 진짜 서필이 친필 서명이죠. 요건 진짜입니다. 홍범도 국문, 요건 이제 러시아 말 서명 사인입니다. 시그네처. 자, 대한독립군 의병대장. 제가 이제 북한도에서 활동하는 이제 이분의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좀 설명하겠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는 대한독립군 의용대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북한도에서 허근 등 과거에 의병했던 분들도 이제 기업을 합니다. 이게 처음에 러시아에서 연해주에서 들어갈 때는 이제 자기 의병 106명하고 거기에 3명이 또 있었어요. 3명이 누구냐면은 러시아 빨치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우리 갈 데 없으니까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죠. 이게 신채호 선생이 주필로 있었던 게 천고를 보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독립선언이 이미 선포되고 노 의병대장 홍범도 허근 제씨는 옛 부하들을 모집하였다. 노령으로부터 나와 북한도에 주둔하여 의용단이라고 칭하였다. 딱 이치가 되죠. 의용대장. 의병, 의용. 이건 맞는 거예요. 이게 독립군 이런 거 같은 말입니다. 이 당시는. 그 이제 대한독립군 의용대장 명의로 참모 박경철, 이병채와 3인 명의로 의유검을 발표하고 항일 무장투쟁 노선을 천명합니다. 그리고 평화적 만세운동 방식이나 파리 강화이나 국제연맹에서의 외교적 활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무장투쟁에 의해서만이 독립 달성이 가능하다. 그리고 군국대사를 주무하는 상해임시정부, 그냥 군국대사. 그러니까 무장투쟁을 한다고 보는 거죠, 임시정부가. 그게 왜 이렇게 표현했었냐면 이동희 선생, 자기를 대한독립군 독립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했던 이동희 선생이 이때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임시정부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외교가 중심이었었는데 이때는 이동희 선생이 국무총리 되면서 방향이 무장투쟁 쪽으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군국대사를 주모하는 상해 임시정부의 광명정대한 선전포고를 기다려 독립전쟁을 시작하되 선언한 거죠. 그런데 이때 이제 그 홍범도 장군의 둘째 아들, 아까 이제 12살 때에 1908년에 망명을 같이 했던 홍용환이가 이제 대한독립군 이 제4대 대장으로 활약합니다. 중대장급이죠. 상당히 자기 아들도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소원을 받습니다. 11월 17일 날. 그래서 단양희 씨, 홍양순, 그 의병투쟁 과정에서 돌아가신 두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 홍용환이 이제 그래서 집안에 다 이제 제가 오랫동안 그 꿈을 꿨던 겁니다. 이 홍범도 장군의 가족을 위해서 이분들인데 올해 다 받게 돼서 제가 참 개인적으로 상당히 만족을 합니다. 자, 북로 정일 제2사령관 사령장인데 이거는 대한국민 이 홍범장이 들어올 때 이동희 선생이 그 북한도의 대한국민회의 그 세력을 키운 사람이거든요. 10년대에 그걸 준비한 사람이에요. 이동희 선생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북한도에서 거의 절대적이에요. 특히 기독교 쪽에. 국민회는 거의 이동희 선생의 추종 세력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국민회에다 이동희 선생이 명령을 해가지고 홍범도 장군이 독립군 총사령관으로 가니까 전적으로 홍범도 장군을 지원하라 된 거죠. 모든 그 장병들뿐만 아니라 군자금 이런 것들, 식량, 옷 같은 거 다 홍범도 장군에게 불이하고 제공해라고 그러고 홍범도 장군이 국민회의 군 문제를 군대로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래서 이제 이 홍범도 장군이 이제 이 1920년 5월 말에 5월 19일이요. 19일에 이제 이 봉오동에서 이 최진동의 군무도독부하고 이제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회는 이미 홍범도 장군이 거기에 군대를 했으니까 이제 같이 두 단이 합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최진동의 이제 봉오동의 근거를 갖고 있는 최진동의 군무도독 연합회죠. 3단 연합이라고 만드는 제가 이제 붙이는 이름입니다. 3단 연합. 이 학계에서 이제 일반화됐는데 이 집에는 이제 3단 연합이라고 그래요.
세 단이 연합을 돼가지고 그걸 제1차 3단 연합이 했는데 이것이 대한북로 독군부라고 이렇게 만들어요. 이름을. 그리고 이 3단이 협정한 그 3단 연합으로 만들어진 대한북로 독군부가 봉오동 전투를 주관하는 겁니다. 봉오동 전투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신민단이라고 하는 한 단체가 더 추가돼가지고, 그리고 이게 치진동이죠. 요번에 이제 동영상에도 나오지만 이 사진도 이제 그동안에 많이 알려져 있었죠. 그러나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그 후손들이 이 딸이 하와이에 살고 있다는데 이분을 통해서 이분이 자기 아버지 최진동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처음에 그전엔 제가 몰랐어요. 이 홍 장군은 아는데 이 사람이 누굴까? 처음에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소비에트 러시아 적군의 장군인 줄 알았어요. 홍범도 장군을 안내하는 그런 걸로 생각했어요. 잘못 생각한 거죠.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이도 대회에 이 원동 민족혁명단체 대표회에 대표로 참석했던 두 분이 같이 이제 기념 촬영을 한 겁니다. 이분도 그렇고 최진동 선생님도 그렇고 홍범도 장군도 그렇죠. 두 분 다 이게 이제 적군 모자를 쓰고 있죠. 뾰족 모자에다가 똑같이 쓰고 있죠. 여기 권총도 같이 받고 마제르 총이 있고 이 적군 복장을 했죠. 그 뒤에 차를 놓고. 근데 이때 이제 3단 연합이 되면서 이제 부장 이 전체의 총 책임자가 최진동이 되는 것이고 부관은 국민회의 군미위원장이었던 안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홍범도는 이 전체 군대를 총지휘하는 북로 정일 제1사령군으로 이제 임명된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알 수 있겠죠. 최진동, 안무, 그 홍범도의 관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봉오동 전투에서 요즘에 뭐 누가 뭐 큰 역할하고 누가 더 작은 역할하고 이런 논쟁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제 좀 약간 혼란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3단 연합이고, 그리고 이제 봉오동 전투 때는 이제 김규면이 이끌었던 그 신민단이라고 있는데, 신민단의 그 군대가 이때 이제 박승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주역인데, 그분을 이제 해서 이제 우리 봉오동 전투 일본군이 들어왔을 때, 일본군 토벌대 추격대가 들어왔을 때, 그 이제 우리 이제 승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봉오동 전투입니다. 봉오동 전투 승전보도 이렇게 나오죠. 독립신문, 상해 임시정부 상해에 있었던 독립신문, 독립군 승첩. 봉오동 전투 이후에 이제 이렇게 일본 자료에 나오는 겁니다만 어쨌든 홍범도에 발언했다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동포들에 대한 책무감이라든가 동포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일본 자료에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고향 산천을 떠나서 타국의 영토를 떠돌아다니며 비참한 생활을 꾸려가고 있는 동포들로부터 금전과 곡식의 의연을 받고 있는 것이 심대한데 큰데 만일 우리가 독립의 뜻을 버리거나 세계 각국의 비웃음을 사는 일이 있다면 우리 동포들에게 무슨 면목이 있겠는가? 홍범도 장군 말이죠. 그리고 봉오동 전투 사진이고 3단 연합이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붕괴합니다. 3단 연합이 계속 지속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3단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국민회와 홍범도도 갈라지고 홍범도와 최진동도 갈라지고 최진동과 국민회도 갈라집니다. 이게 대한북로 독군부라고 하는 3단 연합의 산하에 있었던 국민회 계통의 3, 4중대가 독립을 선언하고 바로 이 국민회 계통의 군대가 독립선언을 하니까 국민대표자 당시에 열리고 있었던 8월 달에 초에 있었던 그 국민회 대표자에 의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국민회가 독자적으로 군대를 조직하자. 그래서 대한국민군 사령부를 조직하고 그동안에 대한북로 독군부의 부관이었던 그 안모를 사령관에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단체가 갈라지는 거죠. 그게 1920년 8월 10일경. 이미 그전에는 홍범도와 이제 최진동 최진동 쪽은 갈라졌고 이게 이제 정식으로 국민회의 지원을 받고 또 있던 홍범도 국민회의 군대 노릇을 했던 홍범도 부대가 이제 결별한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홍범도는 서로군정서, 군정서 계통은 특히 북로군정서는 북한도의 군대 통합할 때 거의 반대를 했거든요. 이쪽 3단 연합에도 참여는 안 했습니다. 이쪽은 좀 계통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출신이나 종교가 달라서 이 북농군정서는 합치지 않는데 그 홍범도는 그 국민회의 반대 대립단체였던 그 북농군정서하고 서로군정서, 북농군정서는 이미 1915 요거 3단 연합 1920년 5월 달에 3단 연합이 만들어진가 거기에 대응해서 서로군정서하고 북로군정서는 서로 연합한다는 합의가 이미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홍범도가 연합되어 있는 두 단체에 제안을 해가지고 우리가 안도연에 모여서 3단 연합을 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고 세계 이제 사령부를 만들고 하나의 총괄기관을 만들자 이렇게 했던 건데 결국 일본이
이제 간도를 침공을 하게 되면서 이 3단 연합이 실현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9월 20일 날 이제 그 된 건데, 그런 상태에서 일본군이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청산 전투는 뭐냐면은 독립군들이 통합돼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각계 전투를 한 겁니다. 통합이 안 된 상태에서 임시정부에서 그 통합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실현이 안 된 거예요. 각자 그 단체들끼리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이제 서로 대립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청산리 전투가 그런 상태에 벌어진 거고요. 이게 경신참변이라고 하는 건데, 마적들, 이제 춘춘 시가지만 이제 그 일본군, 훈춘 사건을 빌미로 해서 이제 일본군이 이제 대대적으로 명분을 얻어가지고, 훈춘 사건의 명분을 얻어가지고 이제 병력을 투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병력이 일본군이 이제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만, 일본군이 총 4면에서 들어와요. 주로 이제 북지역에 남함에 주둔하고 있었던 19사단하고 일부 24단, 서울에 주둔하고 있는 24단 일부, 그 다음에 저쪽 관동군, 그 다음에 시베리아에 출병했던 그 사단, 11사단, 13사단, 그 다음에 14사단, 일본을 기원하는 14사단, 그 다음에 북만주에 있었던 그런 일본군들, 동청철도죠. 그때 철도에. 그래서 사면에서 포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숫자를 대충 계산해내면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데 대충 18,000에서 2만 명. 2만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지역을 3개로 나눠가지고 포위작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쪽에 보게 되면 청산전투는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군대에 관해서 좀 병력에 좀 차이가 있는데, 그 대체적으로 이 청산 지역, 청산 일대에는 일본군이 한 5,000명 정도. 이 동지대죠. 그 5,000명 정도 돼 있었고, 우리 독립군 몇 명이었냐? 북로군 정서가 한 600명. 그 다음에 이제 홍범도 부대가 한 400~500명. 거기에다가 그 신민단이라든가 한민회라든가, 근데 국민회 있죠? 국민회, 원래 홍범도가 손을 잡았던 국민회.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민단, 요 4개 단체가 또 하나의 합치입니다. 여기 이제 써놨네요. 그리고 국민회, 신민단, 한민회, 의민단이 10월 13일 우리 같이 활동한다고 해서 4단 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보통 우리가 교과서를 보면 홍범도 연합군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홍범도 연합군이 바로 이거하고 2개를 합쳤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별도로 움직였다고 보는 거예요. 홍범도 일지에도 그렇게 쓴 적이 없습니다. 홍범도 일지에도. 그러니까 보통 우리 통상적으로 이제 좀 약간 아름답게 묘사하기 위해서 연합부대고 청산전투 연합해서 전투했다 이건 아니고 우연하게 합동작전을 한 거죠. 부대의 지휘 체계는 각자 나눠졌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래서 홍범도는 원래 대한독립군 부대로 하고, 북로군전은 김장서가 이끈 한 600명 정도. 그 다음에 4단 연합군대는 국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민회의 그 간부에게 이제 지휘를 맡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별도로 이제 그 청산전투에서 일본군에 맞서서 싸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전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군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이 독립군 주적, 화정현의 백수단 산울에 있는 2도구, 3도구 일대로 이동한 독립군의 주적. 이 독립군의 주적은 뭐냐면은 김자진이 이끄는 북로군 정서와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이게 주적입니다. 이거를 요것만 섬멸하기만 하면 독립군 전체를 제어할 수 있다는 그걸 목표를 설정하고 들어온 거죠. 일본 군대가. 침공한 거죠. 근데 결국은 우리가 전투를 통해서 저기를 했죠. 그러니까 청산 전투 의미는 뭐냐면 여기 좀 일주일에 걸쳐가지고 이제 여러 전투 명칭이 나오잖아. 쭉. 그죠? 우리 여러분 잘 아는 전투. 이 일본군의 공격 목표는 독립군 섬멸을 하는 건데 바로 이 일본군의 공격 목표인 독립군 섬멸을 막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청산전투에 얘기할 때 뭐 몇천 명 죽고 이런 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한다면은 일본군의 대토벌을 우리가 독립군이, 비정규군이 잘 막았다. 선방했다. 이렇게 그리고 일본군의 포위망을 잘 뚫어 나갔다. 빠져나왔다고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만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군들을 몇 명 죽이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정규군인데 수적으로도 지금 엄청 더 많은 군대인데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의의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일본군이 결국은 그래서 실패한 거죠. 일본의 공격 목표로 보면 실패한 거예요. 우리는 성공한 거고 그런 측면이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본 당군이 이렇게 했어요. 홍범도 부대가 청산 전투 당시에 이도구, 어랑촌, 복밀구에서 일본군에 완강히 저항한 주력 부대였다 평가했어요. 물론 이제 북로군전서도 이제 김자진이 이끄는 북로군전 주력 부대의 하나지만 이 두 부대가 축을 이뤘다는 거예요. 일본군이 파악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저는 뭐 몇 명 죽이고 몇 명 부상시키고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왜냐면 절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한의용군은 이제 그 청산 전투 이후에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 북로정일 제1군하고 소로군, 서간도에서 온 소로군전소, 이청천 김승민이 이끄는 소로군정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광복단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그 작은 규모의 군대의 조동식 선생, 조동식 선생이 이끄는 이 부대가 백두산에서 대한의용군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게 대한의용군이라는 건 러시아 가서도 이 이름을 쓰게 되는데, 어쨌든 이게 3단 연합이죠. 근데 홍범도 장군이 끊임없이 부대들을 통합하는 것을 지향한 거예요. 어느 지역에 가든 어느 지역에서 활동하든 간에 홍범도 장군은 통합을 중시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완전한 3단 연합은 실현은 안 됐지만 청산 전투에 이제 이렇게 이제 합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김자진 홍범도 김자진이 청산 전투 평가한 거를 보면은 요게 이제 문구에 1920년 12월 달에 중승령에 공동영어로 해산한 우리 군사들에게 고한다 그래가지고 이 홍범도 김자진 두 장군이 이게 있습니다. 일본군의 막강한 병력 앞에서 일시의 변법으로 무장해제를 하고 일본군의 포위망을 벗어났다. 이거 맞는 거죠. 야, 일본군이 거의 타이트하게 이제 완전히 이건 독립 끝났다고 포기를 해가지고 참 치밀한 작전을 해서 들어온 건데 그 포위망을 뚫고 나왔다는 거죠. 이게 큰 역할을 한 거죠. 우리 그 독립군이. 이 부분을 우리가 강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유시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일본군이 이제 대병력이 들어와서 연해주도 이제 이 남부 지역도 일본군이 다 장악하고 있던 시기고 지역이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주도. 물론 일본군이 들어올 때는 딱 2개월 작전하고 들어온 거예요. 2개월이고. 근데 여기 외국이잖아요. 중국이기 때문에 일본군이 그냥 무작정 무기한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정을 맺어요. 지역도 다 한정됩니다. 이 북한, 지금 현재 북한도 지역 4개 현, 그리고 조그만 5개 현 가지고 요 지역이죠. 이 길림, 요 성의 요 지역에 한정해서 작전을 해요. 일본군이. 그리고 기간도 2개월에 걸쳐 딱 제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철수한다고 돼요. 물론 일본이 그걸 어기죠. 제대로 안 하죠. 근데 어떻든 이래서 이제 우리 독립군들이 이 포위망을 이 일본군 작전 지역을 벗어나서 이쪽으로 이제 밀산을 거쳐가지고 러시아로 도피를 해가지고 넘어가서 하바롭스크 거쳐서 이 스바보드니까지 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일본군이 엄청난 대병력이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맞짱 틀 수 없죠. 같이 맞서가 쓸 수 없죠. 피해죠. 그리고 이제 전투를 통해서 탄약도 소진되고 무기도 되고 부상병들이 많고 우리 독립군들이 그걸 피해야죠. 뭐. 근데 마침 저쪽 그 소비에트 러시아 또는 이거 극동공화국, 이 땅이 원동공화국이라는데 이 지역이 이제 원동공화국이거든요. 이건 또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소비에트 러시아가 아니고 일종의 완충국으로 만든 국가인데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 국가인데 이 지역에 이제 뭐냐면 혁명군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혁명 세력이. 원동공화국이라는 정부를 구성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여튼 그 러시아의 그 혁명 세력들이 우리가 당신들이 오면 독립군이 오면 거기에 대한 모든 후원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일본군하고 전투를 통해서 지금 피곤하고 모든 것이 좀 고갈된 상태에서 할 수 없이 이쪽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군들은 여기서 이제 그 독립군들이 떠난 그 후에는 남아있는 그 자녀 부대들을 그 일간 민간에 숨어있는 독립군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 발본 세곤하고 색출하고 그들 부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안 불면 그냥 죽이고 고문하고 불 지르고 그게 그 경신참변이라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독립군 세력의 이제 그 뿌리, 독립군이 그동안에 활동했던 그 이제 근원을 아주 싹을 잘라버리겠다고 작정하고 들어온 겁니다. 일본군들이. 그러니까 독립군들이 이미 떠났죠. 그러니까 그 독립군들을 후원하고 지원하고 뭐냐면 보호해주고 했던 그 주민들, 우리 동포들 사이를 완전히 가서 분탕질을 한 거죠. 일본군이. 몇 개월 동안. 그것이 경신참변입니다. 3천여 명, 이렇게 많은 사람 죽고, 뭐 학교 건물 파괴한 건 보통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 물론 동포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좀 안 된 일이죠. 독립군들이. 그걸 느낍니다. 아, 우리들 때문에, 독립군들 때문에 동포들이 희생을 당했다. 그런 거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독립군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유시를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시에는 이 북간도 지역에서 활동하던 우리 독립군들뿐만 아니라 이 연해주, 이 지역에서 활동하던 이 일본군이 여기 이만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활동하던 독립군들이 러시아 쪽에서 이제 러시아 빨치산하고 같이 활동했기 때문에 보통 한인 빨치산 부대라고 하는데 독립군이죠. 국제주의적인 독립군을 이제 얘기했는데 이 부대들이 대거 이쪽으로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통합된 그런 큰 부대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자유참변으로 이동해서 이제 우리 1921년 6월 28일 날 자유참변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그건 다른 스토리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으니까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리를 하면 항일무장투쟁 경험은 정리를 하면 우리의 독자적인 힘에 의한 승리다. 독립군 단체들이 완전한 연합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분산적 활동으로 인한 한계를 갖고 있었다. 제대로 일본군의 그 침공, 공격을 제대로 거기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주 동포들의 피땀 어린 지원과 협력에 의한 승리고 이를 파악한 것이 그래서 일본군에 의해서 그 근거를 말하면 말살시키게 한 것이 이제 경신참변이다. 소비에트 러시아에서 활동인데 이거는 좀 다른 얘기 같아요. 이분은 큰 주자인데 이거는 제가 생략하는데 다만 이제 자유참변을 겪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소비에트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됐던 1922년 1월 21일부터 2월까지 했던 원동민족혁명단체 대표회 고려혁명군 대표로 참석을 하고 그것이 이제 제가 찾아냈던 그 영상 자료에 이제 거기 나오는 거죠. 이 원동민족혁명단체 대회. 보통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극동민족대회, 극동 피압방 민족대회 뭐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 건데 저는 이 명칭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23년부터 37년까지는 연해주에서 이제 주로 집단농장을 조직하고 농사를 지면서 이제 일반 옛날 대원들, 동지들과 같이 이제 농사를 지면서 정착 생활을 하다가 다른 우리 동포들과 마찬가지로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되는 것이 1937년이고 카자흐스탄 끄조르다 지역에서 이제 이 말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43년에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영국 홍범도 돌아가시 1년 전에 영국 홍범도가 해서 이제 고려옥장 고려인들의 어떤 그 단체인 고려옥장에서 이제 홍범도 장군을 공연한 거죠. 근데 전체 명칭은 홍범도가 아니고 의병들. 원래 이제 홍범도라는 건 우리가 붙인 건지 속칭 홍범도인데 연극 이름은 의병들입니다. 원래가. 그래서 이제 이 홍범도 장군이 연극 이것을 위한 대본으로 만든 것이 이제 그 태장춘이라고 하는 고려인 작가가 그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서 홍범도 장군 당시에 끄즈로다에서 이제 있었던 고려옥장이 이제 수직원으로도 일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미소 쪽에서도 노동을 하고 있던 그 홍범도를 이제 자기 집에 초대를 해가지고 옛날에 자기 활동을 쭉 삶과 그 투쟁을 쭉 부수를 받아가지고 또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쓴 것이 홍범도 일지고 그 태장춘이라는 사람이 쓰고 그 중에 의병 부분만 이제 각색화 해가지고 이제 공연을 한 것이 1942년이죠. 그래서 홍범도 장군이 그걸 봤대요. 그 공연을 보고서 배우들이 이제 앉아가지고 탁 해서 앞에서 공연을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나를 너무 축혀 올렸다고. 그러면서 아무도 내가 다른 건 모르지만 나의 총 쏘는 솜씨는 아무도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거기에서 모금한 공연에서 받은 그 돈이 있잖아요. 그 입장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전쟁 42년이니까 그 전쟁의 어떤 후원금으로 이제 다 이제 홍범도 장군 제안을 해가지고 냈다 그럽니다. 소련이니까 소련 체제.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홍범도 장군이 어쨌든 그 바로 자기를 주인공으로 한 의병들 연극을 보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이제 돌아가시게 된 것이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그 돼지를 잡아가지고 집에서 기르던 돼지를 해가지고 동지들 아까 말씀드렸던 심상원, 박성태 이 두 사람 박성태라고 하는 그 의병 근데 그분들 우리 잘 아는 얘기인데 그분이 홍범도 장군이 이제 돌아가실 때 그 임종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분들 이렇게 친구들을 모아놓고서 이제 돼지 잡아서 이렇게 술도 마시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얼마 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홍범도 장군이 그래 이제 친구들을 이제 자기 떠날 걸로 예감을 하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해서 했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여러 가지 다른 기록에 나오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네.